군주론. The Prince. 니콜로 마키아벨리.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 어떤 희생까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500년 전 이탈리아의 한 외교관이 쓴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의 필독서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가장 냉철한 리더십 교과서로 인정받는 책,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잔혹한 정글과 같습니다. 조직 내 경쟁, 국제관계의 냉정한 현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착하게만 행동해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상적인 도덕을 벗어던지고 현실의 권력 투쟁이라는 거울을 들어 보입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 운명은 여성과 같아서 때로는 과감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 책은 당신이 속한 조직,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권력을 획득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실용적인 가이드입니다. 도덕적 판단은 잠시 멈추고 지금부터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냉혹한 리더의 생존 철학을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군주국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것들은 어떻게 획득되는가? 인간을 지배해왔고 현재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 통치권은 공화국이거나 군주국입니다. 군주국은 군주의 가문이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온 세습 군주국이거나 아니면 신생 군주국입니다. 신생 군주국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밀라노를 차지했듯이 완전히 새로운 경우도 있고, 스페인 국왕이 나폴리 왕국을 합병했듯이 세습 군주국의 부속 영토로 편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획득한 영토는 군주의 통치에 익숙해져 있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살아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영토는 군주 자신의 무력 또는 타인의 무력으로 획득되거나 아니면 운이나 능력으로 얻어집니다. 제2장. 세습 군주국에 관하여. 나는 공화국에 대한 모든 논의는 다른 곳에서 이미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고 오직 군주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위에서 언급한 순서에 따라 이러한 군주국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유지해야 하는지 논할 것입니다. 나는 곧바로 말하건대 대대로 이어져 온 세습 군주국을 유지하는 것은 신생 군주국보다 어려움이 훨씬 적습니다. 평범한 능력의 군주라면 선조들의 관습을 거스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를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비범하고 막대한 무력에 의해 그 나라를 빼앗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설령 빼앗긴다 하더라도
찬탈자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때마다 그는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페라라 공작이 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영토를 지켜오지 않았다면 84년의 베네치아 공격이나 10년의 교황 율리우스의 공격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습 군주는 백성에게 해를 끼칠 이유도 그럴 필요도 적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더 사랑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극도로 문란한 악덕이 미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의 백성들은 천성적으로 그에게 호의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의 연륜과 지속성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기업과 동기는 사라지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한 번의 변화는 언제나 또 다른 변화의 씨앗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제3장 혼합 군주국에 관하여. 그러나 진정한 어려움은 신생 군주국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만일 그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복합 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국가의 일부라면 변화는 모든 신생 군주국이 지니는 내재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기꺼이 통치자를 바꾸는데, 이러한 희망이 그들을 지배하는 자에게 대항하여 무기를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속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더 나쁜 상황으로 전락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필연성에서도 기인합니다. 새로운 군주는 자신이 새로 획득한 영토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무수한 다른 고난을 안겨야 하므로 자신에게 복종한 사람들에게 항상 짐을 지우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군주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해를 끼친 모든 이들을 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또한 당신은 자신을 그곳에 오르게 해준 친구들조차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력이 강대하다 해도 영토에 진입할 때는 언제나 원주민의 호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국왕 루이 12세는 밀라노를 쉽게 점령했지만 그만큼 쉽게 잃었습니다. 처음 그를 몰아내는 데는 루도비코 공작 자신의 군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에게 성문을 열어주었던 사람들이 장래의 이익에 대한 기대에 기만당했음을 알게 되자 새 군주의 가혹한 대우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영토를 두 번째로 획득한 후에는 그 나라를 다시 잃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군주가 그 반란을 기회로 삼아 반역자들을 처벌하고 의심스러운 자들을 제거하며 가장 취약한 곳에서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데 주저함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프랑스가 밀라노를 처음 잃게 한 것은 루도비코 공작이 국경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충분했지만, 두 번째로 잃게 한 것은 온 세상을 동원하여 그에게 대항하게 만들고 그의 군대가 이탈리아에서 패배하여 쫓겨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원인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라노는 프랑스로부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모두 빼앗겼습니다. 첫 번째의 일반적인 원인은 논의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의 원인을 밝히고 프랑스 국왕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의 획득물을 유지하기 위해 루이에게는 어떤 자원이 있었고 그의 상황에 있는 다른 이에게는 어떤 자원이 있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건대 획득되었을 때 정복한 자의 기존 국가에 편입되는 영토는 같은 나라와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거나 그렇지 않은 곳 둘 중 하나입니다. 같을 경우 그들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특히 그들이 자치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통치했던 군주의 가문을 멸족시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두 백성은 다른 모든 것은 옛 조건을 유지하고 관습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마치 브르타뉴, 부르고뉴, 가스코뉴, 노르망디가 오랫동안 프랑스와 결합되어 왔듯이 조용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설령 언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관습이 비슷하므로 백성들은 쉽게 서로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합병한 군주는 그 영토를 유지하려면 다음 두 가지 사항만 명심하면 됩니다. 하나는 이전 군주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법이나 세금을 변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기존 군주국과 완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 관습 또는 법률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획득했을 때는 어려움이 따르며 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운과 더불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크고 실질적인 도움 중 하나는 그들을 획득한 군주가 직접 가서 그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위치를 더 안전하고 오래가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투르크 술탄이 그리스에서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술탄은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를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으면 혼란이 발생하는 즉시 눈에 띄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가까이 있지 않으면 혼란이 커진 후에야 듣게 되는데 그때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그 나라가 당신의 관리들에 의해 약탈당하는 일도 없고 백성들은 군주에게 즉각 호소할 수 있어 만족합니다. 이리하여 선량해지기를 바라는 백성들은 군주를 더욱 사랑할 이유를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그 나라를 공격하려는 자는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군주가 그곳에 거주하는 한 그를 몰아내는 것은 최대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더 나은 방법은 그 국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한두 곳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거나 아니면 많은 수의 기병과 보병을 주둔시켜야 합니다. 군주는 식민지에 많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거의 또는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들을 내보내고 유지할 수 있으며 새 거주민들에게 줄 토지와 집을 빼앗긴 소수의 시민들만 불쾌하게 할 뿐입니다. 해를 입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으므로 결코 군주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해를 입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쉽게 조용히 지내며 동시에 자신들도 약탈당한 사람들처럼 될까봐 두려워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 식민지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더욱 충성스러우며 해를 덜 끼치고 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미 말했듯이 가난하고 흩어져 있어 해를 입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잘 대해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짓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소한 상처는 복수할 수 있지만 심각한 상처는 복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해야 할 해는 복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종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식민지 대신 무장 병력을 그곳에 주둔시키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수비대의 국가의 모든 수입을 소비해야 하므로 그 획득은 손해로 바뀝니다. 또한 국가 전체가 손해를 입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격분합니다. 수비대가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고 모두가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토에서 패배했을지라도 여전히 해를 끼칠 수 있는 적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그러한 수비대는 식민지가 유용한 만큼이나 쓸모가 없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된 면에서 다른 나라를 점령한 군주는 자신보다 덜 강력한 이웃 국가들의 지도자이자 수호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 중에서 더 강력한 자들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큼 강력한 외부 세력이 어떤 이유로든
그 나라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심이 지나치거나 두려움 때문에 불만을 품은 자들에 의해 그러한 외부 세력이 항상 끌어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이미 보아온 바와 같습니다. 로마인들은 아이톨리아인들에 의해 그리스로 들어왔으며 그들이 발판을 얻은 모든 다른 나라에서도 그곳 주민들에 의해 끌어들여졌습니다. 통상적인 일의 흐름은 강력한 외부 세력이 한 나라에 진입하자마자 지배 세력에 대한 증오심에 움직여 모든 속국들이 그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주는 그 속국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수고도 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 모두가 그가 획득한 국가로 빠르게 결집할 것입니다. 그는 다만 그들이 너무 많은 힘이나 권위를 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그런 다음 자신의 무력과 그들의 호의를 이용하여 더 강력한 자들을 쉽게 억누르고 그 나라의 완전한 지배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자는 곧 자신이 획득한 것을 잃을 것이며 그가 붙잡고 있는 동안에도 끝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합병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면밀히 준수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를 보냈고 약소국들과는 그들의 힘을 키워주지 않으면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들은 억눌렀고 강력한 외국 세력이 권위를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사례는 내게 충분한 예가 됩니다. 아카이아인들과 아이톨리아인들은 그들에 의해 우호적으로 유지되었고 마케도니아 왕국은 굴복당했으며 안티오코스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아카이아인들과 아이톨리아인들의 공로는 결코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키우도록 허락받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필리포스의 설득도 로마인들이 그를 굴복시키지 않고 친구로 삼도록 유도하지 못했으며 안티오코스의 영향력도 로마인들이 그가 그 나라의 어떤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경우에 모든 현명한 군주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문제가 미리 예측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만일 그것들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병이 불치병이 되었기 때문에 약이 더 이상 제때에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들이 소모열에서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병의 시작에는 치료하기는 쉽지만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에 감지되거나 치료되지 않으면 감지하기는 쉽지만 치료하기는 어렵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하는 악이 미리 예측된다면 이는 현명한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신속하게 바로잡힐 수 있지만 미리 예측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커지도록 허용되면 더 이상 구제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인들은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즉시 대처했으며 심지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도 문제가 커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미루어질 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 그리스에서 필리포스와 안티오쿠스와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의 혜택을 누리자는 우리 시대의 현명한 자들의 입에 늘 오르내리는 말은 결코 그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용기와 신중함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모든 것을 앞으로 몰고 가며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 왕은 베네치아인들의 야심에 의해 이탈리아로 끌려왔는데 그들은 루이의 개입으로 롬바르디아 영토의 절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왕이 취한 행동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원했고 샤를 8세의 행동 때문에 모든 문이 그에게 닫혀 있음을 보았을 때 그는 얻을 수 있는 우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다른 문제에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의 계획은 매우 빠르게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이 왕은 롬바르디아를 획득하자마자 샤를 8세가 잃었던 권위를 즉시 되찾았습니다. 제노바가 항복했고 피렌체인들은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만토바 후작, 페라라 공작, 벤티볼리오 가문, 포를리의 귀부인, 파엔차, 페사로, 리미니, 카메리노, 피옴비노의 영주들, 루카, 피사, 시에나 사람들 모두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때 베네치아인들은 롬바르디아의 두 도시를 확보하기 위해 왕을 이탈리아의 3분의 2의 지배자로 만들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제 왕이 위에서 제시된 규칙들을 준수하고 모든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면 얼마나 적은 어려움으로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수가 많았지만 그들은 모두 나약하고 소심했으며 일부는 교회를 두려워했고 일부는 베네치아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왕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왕은 그들을 수단으로 삼아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쉽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밀라노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로마냐를 점령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이 행동으로 자신이 스스로 약해지고 자신에게 몸을 던진 친구들을 잃게 되며 동시에 교회에 세속적인 권력을 더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증대시킨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실수를 저지른 후 그는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야만 했고 그 결과 알렉산데르 6세의 야심을 끝내고 그가 투스카니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자신이 다시 이탈리아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강대하게 만들고 친구들을 잃은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그는 나폴리 왕국을 차지하기를 원하여 스페인 국왕과 그곳을 분할했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에서 자신이 최고 중재자였던 곳에 동업자를 끌어들여 그 나라의 야심가들과 자신의 불만 세력들이 숨을 곳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연금 수령자를 왕으로 남겨둘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그를 쫓아내고 결국 자신 루이를 쫓아낼 수 있는 인물을 그곳에 앉혔습니다. 획득하려는 욕망은 진실로 매우 자연스럽고 흔한 것이며 사람들은 할 수 있을 때 항상 그렇게 하고 이에 대해 그들은 칭찬받을지언정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데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할 때는 어리석음과 비난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프랑스가 자신의 무력으로 나폴리를 공격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만일 그럴 수 없었다면 분할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롬바르디아에서 베네치아인들과의 분할이 이탈리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변명으로 정당화되었다면 이 다른 분할은 그러한 필연성의 변명이 없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루이는 5가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약소국들을 멸망시켰고 이탈리아의 강대국 중 하나의 힘을 증대시켰으며 외국 세력을 끌어들였고 그 나라에 정착하지 않았으며 식민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베네치아인들에게서 영토를 빼앗는 6번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실수들만으로는 그가 살았더라면 해를 입히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강대하게 만들지도 스페인을 이탈리아로 끌어들이지도 않았다면 베네치아인들을 굴복시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조치들을 취한 후에는 그들의 몰락에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력했기에 항상 롬바르디아에 대한 타인들의 야심을 막아주었을 것이며 베네치아인들 자신도 그곳의 지배자가 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코 다른 이의 진입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세력들도 롬바르디아를 프랑스로부터 빼앗아 베네치아인들에게 주려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 두 세력 모두에게 맞서려 할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루이 왕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로마냐를 알렉산데르에게
나폴리 왕국을 스페인에게 양보했다고 말한다면 나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전쟁을 피하기 위해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에게 불리하도록 연기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가 결혼해소와 루앙 주교의 추기경 서임을 대가로 왕이 교황에게 이 임무를 돕겠다고 한 약속을 들먹인다면 나는 군주의 신의와 그것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 나중에 쓸 내용으로 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루이 왕은 나라를 점령하고 유지하려 했던 사람들이 지켜온 조건들 중 어느 하나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롬바르디아를 잃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적이 없으며 합리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들에 관해 루앙 추기경과 낭트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아들인 발렌티노 체사레 보르자가 로마냐를 점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루앙 추기경이 나에게 이탈리아인들은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관찰하자 나는 그에게 프랑스인들은 국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교회가 그토록 강대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교회와 스페인의 강대함은 프랑스에 의해 야기되었으며 프랑스의 몰락은 그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코 또는 거의 실패하지 않는 일반적인 규칙이 도출됩니다. 타인이 강대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대함은 교활함이나 무력으로 인해 초래되며 이 두 가지 모두 권력을 얻은 자에게 불신을 사기 때문입니다. 제4장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다리우스 왕국이 그의 사후 후계자들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이유. 새로 획득한 국가를 유지하는데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몇 년 만에 아시아의 주인이 되었고 정착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제국 전체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이 스스로 분열하여 발생한 어려움 외에는 다른 어려움 없이 그 지위를 유지했다는 사실에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록된 군주국들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통치된다고 답합니다. 하나는 군주가 자신의 호의와 허가로 장관으로서 왕국을 통치하는 것을 돕는 신하 집단과 함께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군주와 더불어 세습된 혈통에 의해 지위를 가진 것이지 군주의 은혜로 인한 것이 아닌 귀족들에 의해 통치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귀족들은 자신의 영토와 백성을 가지고 있으며 백성들은 그들을 영주로 인정하고 천성적인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군주와 그의 신하들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들은 그 군주를 더욱 존경하는데 이는 전국에 그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며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면 그것은 장관이나 관료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특별한 애정을 품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 두 가지 통치 방식의 예로는 투르크 술탄과 프랑스 국왕이 있습니다. 투르크의 전제군주국은 한 명의 군주에 의해 통치되며 나머지는 그의 신하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왕국을 산작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행정관을 파견하고 원하는 대로 그들을 교체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국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오랜 귀족 계층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왕은 자신의 위엄을 감수하지 않고는 이것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국가를 모두 고려하는 사람은 투르크의 국가를 점령하는 데는 막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정복하면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큰 용이함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투르크 왕국을 점령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찬탈자가 왕국의 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며 군주 주변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들의 계획을 도울 것이라는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이유들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장관들은 모두 노예이자 속박된 자들이므로 부패시키기가 매우 어려우며 설령 부패시킨다 해도 그들이 백성들을 끌어모을 수 없기에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투르크를 공격하는 자는 그가 단합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타인의 반란보다는 자신의 힘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투르크가 정복되어 군대를 재편할 수 없을 정도로 전장에서 패주하면 두려워할 것은 오직 군주의 가문뿐입니다. 이 가문이 멸절되면 다른 이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신용이 없으므로 두려워할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정복자가 승리하기 전에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았던 것처럼 승리 후에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랑스와 같이 통치되는 왕국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곳에서는 왕국의 일부 귀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만 세력과 변화를 원하는 자들을 항상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급된 이유로 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주어 승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당신을 도운 자들과 당신이 짓밟은 자들 모두로부터 무수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군주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남아있는 귀족들이 당신에게 대항하는 새로운 움직임의 수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만족시키거나 멸절시킬 수 없으므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국가는 다시 상실됩니다. 이제 다리우스의 통치 성격이 어떠했는지 고려해 본다면 그것이 투르크 왕국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그를 전장에서 무너뜨린 다음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승리 후 다리우스가 죽자 위에서 언급된 이유들로 그 나라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안전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이 단합했다면 그들은 스스로 야기한 소란 외에는 왕국에서 어떠한 소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같이 구성된 국가들을 그토록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에서 로마인들에 대한 잦은 반란이 발생했는데, 이는 이 국가들의 많은 군주국들이 있었고 그 기억이 지속되는 한 로마인들은 항상 불안정한 지배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국의 힘과 오랜 지속과 함께 그들에 대한 기억은 사라졌고 로마인들은 그 후 안전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들끼리 싸울 때 각자는 자신이 그곳에서 확보한 권위에 따라 그 나라의 자신의 부분을 자신에게 복속시킬 수 있었고, 이전 군주의 가문이 멸절되었으므로 로마인들 외에는 아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알렉산드로스가 아시아 제국을 유지했던 용이함이나 피로스 왕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정복한 영토를 유지하는 데 겪었던 어려움에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복자의 능력이 부족했거나 넘쳤기 때문이 아니라 피정복국의 통일성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입니다. 제5장 병합 전에 그들의 법에 따라 자유롭게 살았던 도시나 군주국을 다스리는 방법.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획득된 국가들이 자신의 법과 자유 속에서 사는데 익숙해져 있을 때 그것들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방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고, 다음은 군주가 직접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며, 셋째는 그들이 자신의 법에 따라 살도록 허용하되 공무를 징수하고 그 도시 내의 군주에게 우호적일 과도 정치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부는 군주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군주의 우정과 이익 없이는 존속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에 익숙했던 도시를 유지하려는 자는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그 도시 자체의 시민들을 수단으로 삼아 더 쉽게 그 도시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파르타인들과 로마인들이 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와 테베를 차지하고 그곳에 과두 정치를 수립했지만 결국 그들을 잃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카프와 카르타고, 누만티아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을 해체시켰고 그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를 자유롭게 두고 그들의 법을 허용하면서 유지하기를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를 유지하기 위해 그 나라의 많은 도시들을 해체해야만 했습니다. 진실로 그들을 파괴하는 것 외에는 그들을 유지할 안전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에 익숙했던 도시의 주인이 되어서도 그 도시를 파괴하지 않는 자는 그 도시에 의해 파괴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란 시에는 항상 자유와 오래된 특권이라는 구호가 결집의 구심점이 되며 이는 시간이나 혜택으로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대비하더라도 그들이 분열되거나 흩어지지 않는 한 그 이름이나 특권을 결코 잊지 않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즉시 그것들로 결집할 것입니다. 피렌체인들에게 100년 동안 예속되었던 피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도시나 국가가 군주의 통치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군주의 가문이 멸절되었다면 그들은 한편으로는 복종에 익숙해져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옛 군주가 없으므로 그들 중에서 새로운 군주를 만드는 데 동의할 수 없으며 스스로 통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무기를 드는데 매우 느리며 군주는 그들을 훨씬 더 쉽게 자기 편으로 만들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들에는 더 많은 생명력, 더 큰 증오, 그리고 더 큰 복수심이 있으며 이는 그들이 예전의 자유에 대한 기억이 쉬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들을 파괴하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제6장 자신의 무력과 능력으로 획득한 신생 군주국에 관하여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완전히 새로운 군주국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가 군주와 국가의 가장 위대한 예들을 제시한다고 하여 아무도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거의 항상 타인이 닦아놓은 길을 걷고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지만 타인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모방하는 자들의 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위대한 인물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야 하며 최고였던 자들을 모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의 기풍을 풍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영리한 궁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보이는 관역을 맞추려 할 때 자신의 활의 힘이 도달하는 한계를 알면서도 화살의 힘만으로는 그 높이에 도달할 수 없더라도 원하는 관역을 맞힐 수 있도록 관역보다 훨씬 높이 겨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군주국에서는 새로운 군주가 국가를 획득하는 데 있어 그가 가진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가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더하거나 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적인 신분에서 군주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능력이나 운을 전제하므로 이 둘 중 하나가 여러 어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운에 가장 덜 의존한 자가 가장 강력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나아가 다른 국가가 없는 군주가 그곳에 직접 거주해야 할 경우 상황은 더욱 수월해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군주가 되었고 운을 통하지 않은 자들에게로 넘어와서 나는 모세, 키루스, 로물루스,
테세우스 등과 같은 인물들이 가장 뛰어난 예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단지 하느님의 뜻을 집행한 자에 불과했지만 적어도 그가 하느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왕국을 획득하거나 건국한 키루스와 다른 인물들을 고려해보면 그들 모두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처신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그토록 위대한 스승 모세의 경우를 가졌던 모세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삶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운이 가져다 준 것은 기회뿐이며 그 기회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빚어낼 재료를 제공해 주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없었다면 그들의 정신적 능력은 소멸했을 것이며 그 능력이 없었다면 기회는 헛되이 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에게 노예로 속박당하고 억압받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를 따를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로물루스에게는 알바에 머물지 않고 태어날 때 버려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로마의 왕이자 조국의 건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키루스에게는 페르시아인들이 메디아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고 메디아인들이 오랜 평화로 인해 유약하고 나약해진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테세우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기회들이 이들을 행운아로 만들었고 그들의 높은 능력은 그 기회를 인식하게 하여 그들의 조국을 고귀하게 하고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처럼 용맹한 방식으로 군주가 된 자들은 군주국을 획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유지하는 것은 수월합니다. 그들이 획득하는 데 겪는 어려움은 부분적으로는 통치를 확립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로 도입해야 하는 새로운 규칙과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는 것보다 다루기 더 어렵고 수행하기 더 위험하며 성공이 더 불확실한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혁신가는 옛 질서에서 잘 지냈던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질서에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미온적인 옹호자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는 부분적으로는 법을 자기 편에 두고 있는 반대파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기고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회의론에서 생깁니다.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것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대적인 자들이 공격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당파적으로 공격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미온적으로 방어하여 군주가 그들과 함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철저히 논의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혁신가들이 자신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간청을 사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그들은 항상 실패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자신에게 의존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거의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장한 예언자들은 정복했고 비무장한 예언자들은 파멸했습니다. 언급된 이유들 외에도 백성들의 본성은 변하기 쉬워서 그들을 설득하기는 쉽지만 그 설득에 고정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무력으로 믿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 키루스, 테세우스, 로물루스가 비무장이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헌법을 오래도록 집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프라지롤라모 사보나롤라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습니다. 그가 도입한 새로운 질서는 대중이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자마자 곧바로 무너졌고 그에게는 믿는 사람들을 확고하게 지키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완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의 모든 위험은 오르는 길에 있지만 능력으로 그들은 그것들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들이 극복되고 그들의 성공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멸절되면 그들은 존경받기 시작할 것이며 그 후로 강력하고 안전하고 영예롭고 행복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예들에 나는 한 가지 덜 중요한 예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그들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으며 같은 종류의 모든 것에 대해 이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시라쿠사의 히에로입니다. 이 사람은 사적인 신분에서 시라쿠사의 군주로 등극했는데 그 역시 운에 빚진 것은 기회뿐이었습니다. 시라쿠사 시민들이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총사령관으로 선택했고 나중에 그는 그들의 군주가 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적인 시민이었을 때도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그에 대해 기록한 사람은 그가 왕이 되기 위해 왕국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옛 군대를 폐지하고 새로운 군대를 조직했으며 옛 동맹을 포기하고 새로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와 동맹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토대 위에 어떤 건물이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획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지만 유지하는 데는 거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7장 타인의 무력이나 행운으로 획득된 신생 군주국에 관하여 순전히 행운만으로 일반 시민에서 군주가 된 자들은 오르는 데는 어려움이 거의 없지만 정상에 머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날아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는 돈으로든 아니면 베푸는 자의 호의로든 국가를 얻은 자들이 그러합니다. 다리우스가 자신의 안전과 영광을 위해 이오니아와 헬레스폰트의 도시들에 군주를 세운 그리스의 많은 도시들이 그러했으며 군인들의 매수로 시민에서 황제가 된 로마 황제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군주들은 자신을 올려준 자의 호의와 행운이라는 지극히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두 가지에 의해 떠받쳐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군주 자리에 필요한 지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대한 가치와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닌 이상 항상 일반인의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명령하는 법을 알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에게 우호적이고 충실하게 유지할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 속에서 태어나 급속히 성장하는 다른 모든 것들처럼 예기치 않게 일어난 국가들은 그 기초와 상응하는 연결고리가 확고하게 다져지지 않아 첫 폭풍에 무너지고 맙니다. 다만 예기치 않게 군주가 된 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 행운이 던져준 것을 즉시 붙잡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이들이 군주가 되기 전에 닦아놓은 그 기반을 나중에라도 스스로 닦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능력과 행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군주가 된 사례 중 우리가 기억하는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와 체사레 보르자 두 명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적절한 수단과 위대한 능력으로 일반인에서 밀라노 공작이 되었고 수많은 불안 속에서 획득했던 것을 거의 어려움 없이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이 듀크 발렌티노라고 불렀던 체사레 보르자는 아버지의 권세가 절정에 있을 때 자신의 영토를 얻었고 그 권세가 쇠퇴하자마자 그것을 잃었습니다. 비록 그가 타인의 무력과 행운이 자신에게 안겨준 영토에 자신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기 위해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말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처음에 기반을 다지지 못한 자라도 위대한 능력으로
나중에라도 기반을 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건축가에게는 고통이 따르고 건물에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작 채살의 보르자 이 취한 모든 조치를 고려한다면 그가 자신의 미래 권력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닦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의 행동보다 새로운 군주에게 더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논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의 조치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행운의 비범하고 극단적인 악의 때문이었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는 아들인 공작을 강대하게 만들고자 했으나 당장 그리고 미래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그는 교황령이 아닌 다른 어떤 국가도 아들에게 줄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약탈하려 한다면 밀라노 공작과 베네치아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는데 이미 파엔차와 리미니는 베네치아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황의 증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탈리아의 군대, 즉 오르시니, 가문과 콜론나 가문,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이 그를 도울 수 있었던 군대들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상황을 뒤집고 세력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 그들의 영토 일부를 안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 프랑스인들을 다시 이탈리아로 끌어들이려는 베네치아인들의 의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루이 국왕의 이전 결혼을 해소시켜주면서 이를 더욱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국왕은 베네치아의 도움과 알렉산데르의 동의를 얻어 이탈리아로 왔습니다. 국왕이 밀라노에 오자마자 교황은 국왕의 명성을 등에 업고 로마냐를 점령하기 위한 병력을 그에게서 얻었고 로마냐는 그에게 항복했습니다. 따라서 로마냐를 획득하고 콜론나 가문을 무찌른 공작은 그 영토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두 가지 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군대가 자신에게 충성스럽지 않은 듯 보였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호의였습니다. 즉,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오르신이 군대가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아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자신이 이미 획득한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국왕도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르시니에 대해서는 파엔차를 점령하고 볼로냐를 공격한 후 그들이 그 공격에 매우 마지못해 가는 것을 보고 경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국왕에 대해서는 자신이 우르비노 공국을 점령한 후 토스카나를 공격했을 때 국왕이 그에게 그 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의 의중을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작은 더 이상 타인의 무력과 운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그는 로마에 있는 오르시니와 콜론나 파벌을 약화시켰는데 그들에게 속해 있던 신사들을 모두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그들을 자신의 신사로 삼고 좋은 급료를 주었으며 그들의 지위에 따라 직책과 지휘권을 주어 존경했습니다. 그리하여 몇 달 만에 파벌에 대한 모든 애착이 사라지고 완전히 공작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콜론나 가문의 추종자들이 흩어진 틈을 타 오르시니 가문을 분쇄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회는 곧 그에게 찾아왔고 그는 그것을 잘 활용했습니다. 오르시니 가문은 마침내 공작과 교회의 증대가 자신들에게 몰락을 가져올 것임을 깨닫고 페루자 근교의 마지오네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우르비노에서의 반란과 로마냐에서의 소란이 발생하여 공작에게 끝없는 위험이 닥쳤으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프랑스의 도움으로 극복했습니다. 권위를 회복한 후 프랑스나 다른 외부 세력에 의존하여 자신의 권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그는 자신의 계략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는데 매우 능숙하여 공작이 온갖 관심, 돈, 의복, 말을 아끼지 않고 확보한 시뉴르 파올로의 중재를 통해 오르시니 가문과 화해했습니다. 그들의 단순함이 그들을 시니갈리아에서 공작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당파들을 자신의 친구로 만든 공작은 로마냐 전체와 우르비노 공국을 확보하여
자신의 권력에 충분히 좋은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들의 번영을 감사히 여기기 시작했고 그는 그들 모두를 자신에게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고 다른 이들이 모방해야 할 부분이므로 나는 이를 생략하지 않으려 합니다. 공작이 로마냐를 점령했을 때 그는 그곳이 나약한 지배자들의 통치 아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통치하기보다는 약탈하는 데 급급했으며 단합보다는 분열의 원인을 더 많이 제공하여 그 나라는 강도질, 싸움, 온갖 종류의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평화와 권위에 대한 복종을 되찾고자 했던 그는 훌륭한 통치자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는 메세르 라미로 도르코라는 신속하고 잔인한 사람을 등용하고 그에게 정권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지대한 성공을 거두며 평화와 단합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후 공작은 그러한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미움을 사게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의 가장 훌륭한 재판관 아래에 법정을 설치하고 모든 도시가 대변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가혹함이 자신에게 약간의 증오를 불러일으켰음을 알았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만일 어떤 잔혹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신에 타고난 냉혹함 때문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구실 아래 그는 라미로를 붙잡았고 어느 날 아침 그를 체세나 광장에 사형대와 피 묻은 칼과 함께 처형하여 남겨두게 했습니다. 이 야만적인 광경은 백성들을 즉시 만족시키고 동시에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갑시다. 나는 공작이 이제 스스로 무장하여 충분히 강력해졌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장함으로써 당장의 위험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안전해졌으며 정복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주변 세력들을 대부분 분쇄했으므로 다음으로 프랑스를 고려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수를 너무 늦게 깨달은 국왕이 더 이상 자신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새로운 동맹을 찾기 시작했고 프랑스가 스페인군이 가에타를 포위하고 있던 나폴리 왕국으로 진격하는 원정에서 프랑스와 시간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확보하는 것이었고 알렉산데르가 살았더라면 그는 이것을 빠르게 완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면한 일에 대한 그의 행동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관해서는 그는 우선 교회의 새로운 후계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고 알렉산데르가 자신에게 준 것을 빼앗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했으므로 그는 4가지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자신이 영토를 빼앗았던 군주들의 가문을 멸절시켜 교황에게 그럴 구실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로마의 모든 신사들을 자기 편으로 얻어 그들의 도움으로 교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추기경단을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교황이 죽기 전에 자신의 조치로 첫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 중 알렉산데르가 죽었을 때 그는 3가지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손에 넣을 수 있는 만큼의 몰락한 군주들을 죽였고 소수만이 탈출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신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추기경단에서 가장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획득에 대해서는 그는 이미 페루자와 피옴비노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사는 그의 보호 아래 있었으므로 투스카니의 지배자가 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프랑스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프랑스군은 이미 스페인군에 의해 나폴리 왕국에서 쫓겨났고 이런 식으로 두 세력 모두 그의 호의를 사야 했으므로 그는 피사를 급습했습니다. 그 후 루카와 시에나가 즉시 항복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피렌체인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데르가 죽은 해에 그가 번성했던 것처럼 계속 번성했더라면
피렌체인들에게는 구제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의 권력과 명성을 획득하여 더 이상 타인의 운과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에만 의존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데르는 칼을 처음 빼든 지 5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는 공작을 로마냐만 확고하게 통합된 상태로 남겨두었으며 나머지는 공중에 뜬 채 두 개의 가장 강력한 적대적인 군대 사이에 놓였고 공작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작에게는 그러한 담대함과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을 얻거나 잃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며 그가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닦아놓은 기초는 너무나 확고해서 만일 그가 그 군대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았거나 건강했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초가 훌륭했다는 것은 로마냐가 한 달 이상 그를 기다렸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그는 거의 반죽음 상태였음에도 안전하게 남아 있었고 발리오니, 비텔리, 오르시니 가문이 로마로 올 수 있었음에도 그에게 대항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교황을 선출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그가 원하지 않는 교황은 선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알렉산데르 사망 시에 건강했다면 모든 것이 그에게 달랐을 것입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선출되던 날, 그는 나에게 아버지의 죽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했고 모든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죽음이 닥쳤을 때 자신도 죽을 지경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작의 모든 행동을 되짚어 볼 때 나는 그를 비난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말했듯이 행운이나 타인의 무력으로 통치자가 된 모든 이들에게 그를 모방할 것을 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상한 정신과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것이며 오직 알렉산데르의 짧은 생애와 그 자신의 질병만이 그의 계획을 좌절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생 군주국에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친구를 얻고 무력이나 기만으로 정복하며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병사들에게 추종과 존경을 받고 자신에게 해를 끼칠 힘이나 이유가 있는 자들을 멸절시키고 낡은 질서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엄격하면서도 친절하고 관대하고 후하며 불충한 군대를 파괴하고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며 왕과 군주들과의 우정을 유지하여 그들이 열의를 가지고 자신을 돕고 신중하게 자신을 공격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 사람의 행동보다 더 생생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가 율리우스 2세를 선출한 것은 비난받을 만합니다. 이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자신이 원하는 교황을 선출할 수 없었다면 다른 어떤 교황도 선출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입혔거나 교황이 되면 자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 추기경의 선출에는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증오 때문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해를 입혔던 자들 중에는 산 피에트로인 빈콜라, 콜론나, 산 조르조, 아스카니오가 있었습니다. 루앙 추기경과 스페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교황이 되면 그를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와 의무 때문에 루앙 추기경은 프랑스 왕국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공작은 스페인 사람을 교황으로 만들었어야 했고 그것이 안 된다면 산 피에트로인 빈콜라가 아니라 루앙 추기경에게 동의했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호위가 위대한 인물들로 하여금 오랜 상처를 잊게 할 것이라고 믿는 자는 속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작은 그의 선택에서 오류를 범했고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몰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제8장 사악한 방법으로 군주국을 얻은 자들에 관하여
군주가 시민의 신분에서 일어설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은 어느 쪽도 전적으로 행운이나 재능 덕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들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게는 분명합니다. 비록 공화국에 대해 논할 때 하나는 더 자세히 다뤄질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 방법들은 사악하거나 악랄한 방법으로 군주국에 오르거나 또는 동료 시민의 호의로 일반인이 자신의 나라의 군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법에 대해 말하자면 고대의 예와 현대의 예, 두 가지 사례로 설명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제를 파고들지 않고도 나는 이 두 가지 예가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칠리아의 아가토클레스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천하고 비천한 신분에서 시라쿠사의 왕이 되었습니다. 옹기장이의 아들인 이 남자는 그의 운명의 모든 변화 속에서 항상 악명 높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악명을 정신적, 육체적 능력으로 보완하여 군대에 몸담은 후 그 계급을 거쳐 시라쿠사의 프라이토르 집정관가 되었습니다. 그 지위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후 그는 스스로 군주가 되어 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폭력으로 그 지위를 차지하기로 결심하고 이 목적으로 시칠리아에서 싸우고 있던 카르타고의 아밀카르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마치 공화국에 관련된 일들을 논의할 것처럼 시라쿠사의 백성과 원로원을 소집했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병사들이 모든 원로원 의원들과 가장 부유한 시민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이 죽자 그는 어떤 시민적 동요도 없이 그 도시의 군주국을 장악하고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카르타고인들에게 두 번이나 패배하고 궁극적으로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도시를 방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대의 일부를 방어에 남겨두고 나머지로 아프리카를 공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시라쿠사의 포위를 풀게 했습니다. 극한의 궁핍에 처한 카르타고인들은 아가토클레스와 평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시칠리아를 그에게 남겨주고 아프리카를 소유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과 천재성을 고려하는 사람은 그에게 행운에 기인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위에서 보았듯이 타인의 호의가 아니라 군 경력에서 천신만고와 위험을 겪으며 한 걸음씩 정상에 올랐고 나중에는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그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료 시민을 살해하고 친구를 속이고 신에 업고 무자비하고 종교가 없는 것을 재능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제국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영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토클레스가 위험에 진입하고 벗어나는 데 보여준 용기와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위대함을 고려한다면 그가 가장 뛰어난 장수들보다 덜 존경받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잔인한 잔혹성과 비인간성은 무한한 사악함과 더불어 그가 가장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찬양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룬 것은 행운이나 재능 어느 쪽에도 기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 알렉산데르 6세의 통치 기간 동안 올리베로토 다 페르모는 여러 해전에 고아가 된 후 외삼촌 지오반니 포글리아니에게 길러졌고 젊은 시절 파올로 비텔리 휘하에서 싸우도록 보내져 그의 규율 아래 훈련을 받고 군 경력에서 높은 지위를 얻도록 했습니다. 파올로가 죽은 후 그는 그의 형제 비텔로초 휘하에서 싸웠고 뛰어난 기지와 강인한 신체와 정신을 부여받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인 밑에서 봉사하는 것을 하찮게 여긴 그는 조국의 예속을 자유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페르모 시민 일부의 도움과 비텔레스키의 지원으로 페르모를 점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오반니 포글리아니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 해 동안 집을 떠나 있었으므로 그와 그의 도시를 방문하고 그의 세습 재산을 어느 정도 둘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명예 외에는 아무것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그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도록 100명의 기병,
그의 친구들과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영예롭게 오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오반니에게 페르모 시민들이 자신을 정중하게 맞이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간청했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영예뿐만 아니라 자신을 키워준 지오반니 자신의 영예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오반니는 조카에게 당연한 모든 배려를 다했고 페르모 시민들이 그를 정중하게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고 며칠이 지나 그의 사악한 계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후 올리베로토는 지오반니 포글리아니와 페르모의 지도자들을 초대한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음식과 그러한 연회에서 흔히 있는 모든 오락이 끝났을 때 올리베로토는 교황 알렉산데르와 그의 아들 체사레의 위대함과 그들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묘하게 심각한 담론을 시작했고 이에 지오반니와 다른 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일어나 그러한 문제들은 더 사적인 장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으로 향했고 지오반니와 나머지 시민들이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병사들이 비밀 장소에서 튀어나와 지오반니와 나머지 일행을 학살했습니다. 이 살인사건 후 올리베로토는 말을 타고 도시를 오르내리며 궁궐의 최고 행정관을 포위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여 그에게 복종하고 그가 스스로 군주가 된 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불만 세력을 살해하고 새로운 시민 및 군사 법령으로 스스로를 강화하여 군주국을 통치한 1년 동안 페르모시에서 안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시니갈리아에서 그와 오르시니 비텔리를 붙잡은 체살의 보르자에게 속지 않았다면 그의 몰락은 아가토클레스의 몰락만큼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폐륜을 저지른 지 1년 만에 그가 용기와 사악함의 지도자로 삼았던 비텔로초와 함께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가토클레스와 그와 같은 자들이 무수한 배신과 잔혹 행위 끝에 어떻게 자신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살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했으며 자신의 시민들에 의해 한 번도 음모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잔혹함을 사용하여 평화로운 시기에도 국가를 유지할 수 없었고 전쟁이라는 불확실한 시기에는 더욱 그러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잔혹함을 잘못 사용했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사용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악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적절하게 사용된 잔혹성이란 한 번의 일격에 적용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그 후에는 신민의 이익으로 돌려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속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 사용된 잔혹성은 비록 시작은 소수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기보다는 증가하는 잔혹성입니다. 첫 번째 방식을 실천하는 자들은 아가토클레스가 그랬듯이 신이나 인간의 도움으로 통치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을 따르는 자들은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를 점령할 때 찬탈자는 자신이 가해야 할 모든 상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것들을 한 번에 모두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일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호의를 통해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겁이 많거나 잘못된 조언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는 자는 항상 칼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잘못 때문에 신민을 신뢰할 수도 없고 신민들도 그에게 애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상처는 모두 한 번에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덜 맛보고 덜 기분 나빠하기 때문입니다. 혜택은 조금씩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맛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좋든 나쁘든 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이 온다면 가혹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늦으며 온건한 조치들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강요된 것이라고 여길 것이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당신에게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9장 시민 군주국에 관하여 이제 다른 점으로 넘어가서 선도적인 시민이 사악함이나 참을 수 없는 폭력이 아니라 동료 시민의 호의로 자신의 나라의 군주가 되는 경우 이것을 시민 군주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는 데는 재능이나 행운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기민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러한 군주국이 백성의 호혜 또는 귀족의 호혜 중 어느 한쪽의 도움으로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시에는 이 두 개의 뚜렷한 파벌이 발견되기 때문이며 이로부터 백성은 귀족에게 통치되거나 억압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귀족은 백성을 통치하고 억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반된 욕망으로부터 도시에는 군주국, 자치정부 또는 무정부 상태 중 하나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군주국은 백성 또는 귀족 중 어느 한쪽이 기회를 가질 때 그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귀족들은 백성을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그들 중 한 사람의 명성을 높이기 시작하고 그를 군주로 만듭니다. 이는 그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들의 야망을 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은 귀족들을 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그들 중 한 사람의 명성을 높이고 그를 군주로 만들어 그의 권위로 보호받고자 합니다. 귀족의 도움으로 주권을 얻는 자는 백성의 도움으로 주권을 얻는 자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자신을 대등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이 때문에 그는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거나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호의로 주권에 도달하는 자는 홀로 있으며 그를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주변에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공정하게 대우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서는 귀족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들의 목적이 귀족들의 목적보다 더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억압하기를 원하는 반면 전자는 억압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군주는 적대적인 백성에게서는 결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귀족들은 수가 적으므로 그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백성에게서 군주가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그들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대적인 귀족에게서는 버림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 대항하여 일어날 것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 더 선견 지명이 있고 기민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때맞춰 나서서 자신들을 구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부터 호의를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군주는 항상 같은 백성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같은 귀족들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매일 만들고 해체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할 때 권위를 주거나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나는 귀족들을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당신의 운명에 전적으로 묶이는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전적으로 묶이면서도 탐욕스럽지 않은 자들은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스스로 묶이지 않는 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겁 많음과 타고난 용기 부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당신은 그들을 활용해야 하며 특히 좋은 조언을 하는 자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번영할 때 그들을 존경하면
역경 속에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야심적인 목적 때문에 스스로를 묶는 것을 피할 때는 그들이 당신보다 자신들에게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군주는 그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하며 마치 공개된 적처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경 속에서 항상 그를 몰락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호의를 통해 군주가 된 자는 그들을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억압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에 반대하여 귀족의 호의로 군주가 된 자는 무엇보다도 백성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그들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둔다면 이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예상했던 자로부터 선을 받을 때 그 은인에게 더 단단히 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가 자신들의 호의로 군주국에 올랐을 때보다 더 빠르게 그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의 애정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정된 규칙을 줄 수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듭 강조하건대 군주는 백성을 우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경 속에서 안전이 없습니다. 스파르타의 군주 나비스는 그리스 전체와 승리한 로마 군대의 공격을 견뎌냈으며 그들을 상대로 그의 나라와 정부를 방어했습니다. 이 위험을 극복하는데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 자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만일 백성이 적대적이었다면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백성 위에 건물을 짓는 자는 진흙 위에 짓는 것이다 라는 진부한 속담으로 이 진술을 반박하게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시민이 거기에 기초를 두고 적이나 행정관에게 억압받을 때 백성이 자신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스스로 설득할 때 참된 말입니다. 이 경우 그는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와 피렌체의 메세르 조르지오 스칼리가 겪었듯이 아주 자주 스스로 속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스스로 확립한 군주이며 명령할 수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며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른 자질들에서도 실패하지 않으며 그의 결단력과 에너지로 모든 백성을 격려하는 자라면 그러한 자는 결코 그들 안에서 기만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가 기초를 잘 닦았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러한 군주국들은 시민 통치에서 전제 통치로 넘어갈 때 위험에 처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군주들은 스스로 통치하거나 아니면 행정관을 통해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후자의 경우 그들의 통치는 더 약하고 불안정한데 이는 전적으로 행정관으로 승진된 시민들의 호의에 달려 있으며 그들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음모나 공개적인 반항을 통해 정부를 매우 쉽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주는 소란 속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할 기회가 없는데 왜냐하면 행정관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데 익숙한 시민들과 신민들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에게 복종할 마음이 없고 불확실한 시기에는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항상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군주는 시민들이 국가를 필요로 하는 평온한 시기에 자신이 관찰하는 것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그에게 동의하고 모두가 약속하며 죽음이 멀리 있을 때 모두가 그를 위해 죽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 국가가 시민들을 필요로 할 때 그는 소수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오직 한 번만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그의 시민들이 어떤 종류의 상황에서도 항상 국가와 그를 필요로 하도록 하는 방침을 채택해야 하며 그러면 그는 항상 그들이 충실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제10장 모든 군주국의 힘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이 군주국들의 특성을 살피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요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군주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강한지 아니면 항상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란 충분한 인력이나 자금으로 충분한 군대를 모아 자신을 공격하러 오는 누구에게든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주를 말합니다. 반면에 항상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란 적에 맞서 전장에 나설 수 없어 성벽 뒤에 숨어 방어할 수밖에 없는 군주를 말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미 논의되었지만 다시 발생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한 군주들에게 자신의 도시를 요새화하고 보급품을 갖추며 어떤 일이 있어도 영토 전체를 방어하려 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도시를 잘 요새화하고 위에서 언급된 방식으로 백성들의 다른 문제들을 잘 관리해온 군주, 그리고 이 사실이 거듭 알려진다면 결코 신중함 없이 공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보이는 사업에는 항상 반대하기 때문이며 도시가 잘 요새화되어 있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은 군주를 공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도시들은 절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주변 영토를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적합할 때만 황제에게 복종합니다. 그들은 근처에 어떤 다른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는 도시들이 요새화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들을 급습하여 점령하는 것이 지루하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절한 해자와 성벽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포병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상 1년치 식량, 음료, 그리고 화재를 위한 물품을 공공창고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백성들을 조용하고 국가의 손해 없이 유지하기 위해 도시의 생명이자 힘이 되는 일들에 공동체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단을 항상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또한 군사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탱할 많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도시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미움받지 않게 만든 군주는 공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 공격한다 하더라도 수치스럽게 쫓겨날 뿐입니다. 게다가 세상 일은 너무나 변하기 쉬워서 방해받지 않고 1년 내내 군대를 전장에 머물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일 누군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도시 밖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불타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인내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랜 포위와 사리사욕이 그들로 하여금 군주를 잊게 만들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 나는 답합니다. 강력하고 용감한 군주는 때로는 고난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때로는 적의 잔인함에 대한 두려움을 백성들에게 주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너무 대담해 보이는 신하들로부터는 교묘하게 스스로를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은 도착하는 즉시 백성들의 사기가 여전히 뜨겁고 방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영토를 불태우고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더욱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 후 사기가 식었을 때는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고통이 초래되어 더 이상 구제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이 불타고 재산이 군주를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망가졌으므로 백성들은 군주와 더욱 기꺼이 단결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베푼 혜택만큼이나 자신이 받은 혜택에도 구속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잘 고려한다면 현명한 군주가 백성들을 지원하고 방어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한 시민들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11장 교회의 군주국에 관하여. 이제 남은 것은 교회의 군주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모든 어려움이 소유권을 획득하기 이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군주국은 능력이나 행운으로 획득되지만 둘 중 어느 것도 없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랜 종교적 율법에 의해 지탱되는데 이 율법은 너무나 강력하고 군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든 상관없이 군주국을 유지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닙니다. 이 군주들만이 국가를 가지고 있지만 방어하지 않고 백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은 보호받지 않아도 빼앗기지 않으며 백성들은 통치받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으며 스스로를 이탈시키려는 욕망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이러한 군주국들만이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지탱되므로 나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 고양되고 유지되는 것들을 논하는 것은 오만하고 경솔한 사람의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알렉산데르 6세 이전까지 이탈리아의 통치자들 단지 통치자라고 불리는 자들뿐 아니라 가장 작은 남작과 영주들까지도 이 세속적 권력을 매우 가볍게 여겼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속적 권력에서 그토록 위대해졌는가? 그런데 지금은 프랑스 국왕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가 그를 이탈리아에서 몰아내고 베네치아인들을 파멸시킬 수 있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비록 이것이 매우 명백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국왕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하기 전 이 나라에는 교황, 베네치아인들, 나폴리 국왕, 밀라노 공작, 그리고 피렌체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통치자들에게는 두 가지 주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세가 무장하고 이탈리아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되는 대상은 교황과 베네치아인들이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페라라 방어를 위해서 그랬듯이 다른 모든 세력의 연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로마의 귀족들을 이용했는데 이들은 오르시니와 콜론나라는 두 파벌로 나뉘어 항상 분란의 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눈앞에서 무장한 채 서 있었고 교황의 지위를 약하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식스투스 4세와 같은 용감한 교황이 등장할 수도 있었지만 운이나 지혜로도 이러한 성가신 일들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교황의 짧은 수명 또한 약점의 원인이었습니다. 교황의 평균 수명인 10년 동안에는 한 파벌을 약화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령 한 교황이 콜론나 가문을 거의 멸망시킨다 해도 그 다음 교황은 오르시니 가문의 적대적인 인물이 되어 그들의 반대파를 지원할 것이지만 오르시니 가문을 멸망시킬 시간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의 세속적 권력이 이탈리아에서 거의 존중받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그 후 알렉산데르 6세가 등장했는데 그는 지금까지 모든 교황 중에서 돈과 무력을 모두 가지고 어떻게 교황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발렌티노 공작을 수단으로 삼고 프랑스군의 진입을 이용하여 내가 위에서 그 공작의 행동에서 논했던 모든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그의 의도는 교회를 강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작을 강대하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그가 행한 일은 교회의 위대함에 기여했으며 그의 사망과 공작의 몰락 후에 교회는 그의 모든 노력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등장하여 교회가 강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로마냐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고 로마의 귀족들은 무력화되었으며 알렉산데르 6세의 징벌을 통해 파벌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또한 알렉산데르 6세 이전에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돈을 축적할 길이 열려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율리우스 2세는 이러한 일들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발전시켰으며 볼로냐를 획득하고 베네치아인들을 파멸시키고 프랑스군을 이탈리아에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모든 기업은 그에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는 모든 것을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발견했던 한계 내에서 오르시니와 콜론나 파벌을 유지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지만 그는 두 가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위협하는 교회의 위대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들 사이의 분란을 야기하는 그들만의 추기경들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벌들이 자신의 추기경들을 갖게 되면 오래 평온하게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추기경들이 로마 안팎에서 파벌을 조장하고 귀족들은 그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직자들의 야심에서 귀족들 사이에 분란과 소요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교황 레오 10세는 가장 강력한 교황직을 물려받았으며 다른 이들이 무력으로 교황직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면 그가 자신의 선량함과 무한한 다른 미덕으로 교황직을 더욱 위대하고 존경받게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제12장 군대의 종류는 얼마나 많으며 용병에 관하여 지금까지 내가 다루고자 했던 군주국들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논했고 그들의 선악의 원인을 어느 정도 고찰했으며 많은 사람이 군주국을 획득하고 유지하려고 했던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군주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공격 및 방어 수단에 대해 논할 차례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군주가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필연적으로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신생국가든 오래된 국가든 복합국가든 모든 국가의 주된 기초는 좋은 법률과 훌륭한 군대입니다. 국가가 잘 무장되지 않으면 좋은 법률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잘 무장된 곳에는 좋은 법률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법률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군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군주가 자신의 국가를 방어하는 군대는 자국 군대이거나 용병, 원군 또는 혼성군이라고 말합니다. 용병과 원군은 쓸모없고 위험합니다. 만일 군주가 이러한 군대에 의존하여 국가를 유지한다면 그는 결코 확고하거나 안전하게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결심이 없고 야심차며 규율이 없고 불성실합니다. 친구 앞에서는 용감하지만 적 앞에서는 비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인간에 대한 충성심도 없으며 그들의 몰락은 공격이 지연되는 만큼만 미루어질 뿐입니다. 평화 시에는 그들에게 약탈당하고 전쟁 시에는 적에게 약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전장에 남아있는 유일한 매력이나 이유는 보잘것없는 봉급뿐이며 그것은 당신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당신의 병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전쟁이 닥치면 그들은 도망치거나 적에게서 달아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몰락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수년 동안 모든 희망을 용병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과거에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무용을 과시하고 용감해 보였을지라도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국왕 샤를 8세가 분필만 들고 이탈리아를 점령하도록 허용된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 사람은 진실을 말했지만 그가 상상했던 죄가 아니라 내가 방금 이야기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군주들의 죄였으므로 그 대가를 치른 것도 군주들 자신입니다. 나는 이 군대의 불행함을 더 증명하고 싶습니다. 용병 대장들은 유능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 둘 중 하나입니다. 만일 유능하다면 당신은 그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주인인 당신을 억압하거나 당신의 의도에 반하여 타인을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대장이 무능하다면 당신은 상투적인 방식으로 파멸할 뿐입니다. 그리고 용병이든 아니든 무장한 자라면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답합니다. 군주나 공화국이 무력에 의존해야 할 때는 군주는 직접 전장에 나가 대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화국은 시민들을 파견해야 하며 파견된 자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그를 소환해야 하고 유능한 자일 경우 그가 지휘권을 떠나지 않도록 법으로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경험은 자국의 무력만으로 나섰던 군주와 공화국이 가장 큰 발전을 이루었고 용병은 피해만 입혔음을 보여줍니다. 외국의 무력으로 무장한 공화국을 그 시민 중 한 사람의 지배하에 두는 것보다 자국의 무력으로 무장한 공화국을 그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로마와 스파르타는 수많은 세월 동안 무장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스위스인들은 완전히 무장되어 있고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고대 용병의 예로는 카르타 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의 1차 전쟁 후 용병들에게 억압받았는데 비록 카르타고인들이 자국민을 대장으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에파미논다스가 죽은 후 테베인들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를 그들의 군대 대장으로 삼았고 승리 후 필리포스는 그들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필리포 공작이 죽자 밀라노 사람들은 베네치아인들에 대항하여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카라바조에서 적을 물리친 후 그의 주인인 밀라노 사람들을 압도하기 위해 베네치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스포르차는 나폴리의 조반나 여왕에게 고용되었으나 여왕을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어 여왕은 자신의 왕국을 구하기 위해 아라곤 왕의 품에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인들과 피렌체인들이 과거에 이 무력 용병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지만 그들의 대장들이 스스로 군주가 되지 않고 그들을 방어해 주었다고 말한다면 나는 답합니다. 이 경우 피렌체인들은 운명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할 만했던 유능한 대장들 중 일부는 승리하지 못했고 일부는 반대 세력에 의해 대항을 받았으며 다른 일부는 그들의 야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지 못한 자 중 하나는 조반니 아쿠토였는데 그가 승리하지 못했으므로 그의 충성심은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승리했다면 피렌체인들이 그의 재량에 맡겨졌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스포르차는 항상 브라체스키 가문과 대립했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야심을 롬바르디아로 돌렸고 브라치오는 교회와 나폴리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일어난 일로 돌아가 봅시다. 피렌체인들은 개인적인 신분에서 큰 명성을 얻었던 매우 신중한 인물인 파올로 비텔리를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피사를 점령했다면 피렌체인들이 그를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일 그들의 적의 군인이 된다면 그들은 저항할 수단이 없었고 만일 그들이 그를 붙잡아 둔다면 그에게 복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네치아인들의 업적을 고려하면 그들이 무장한 귀족들과 평민들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병사들을 전쟁에 보냈을 때까지는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육지 사업으로 눈을 돌리기 전이었는데 육지에서 싸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러한 미덕을 버리고 이탈리아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육지 확장을 시작할 무렵에는 영토가 많지 않았고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대장들에게서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카르미술라 휘하에서 영토를 확장했을 때 그들은 이 실수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를 가장 용감한 인물로 발견하고 그의 지휘 아래 밀라노 공작을 물리쳤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한 그의 열의가 얼마나 미온적인지 알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그의 지휘 아래에서는 승리할 수 없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를 내보낼 의향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획득한 것을 다시 잃지 않기 위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그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바르톨로메오 다 베르가모, 로베르토 다 산 세베리노, 피틸리아노 백작 등을 대장으로 삼았는데 그들 밑에서는 이득이 아닌 손실을 두려워해야 했으며 이는 나중에 바일라 전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한 번의 전투에서 그들이 800년 동안 그토록 많은 노력으로 획득했던 것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무력으로는 정복은 느리고 오랫동안 지연되며 미미하게 오지만 손실은 갑작스럽고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로서 수년 동안 용병에 의해 통치되어 온 이탈리아에 도달했으니 나는 그들의 발응과 진행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처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들을 더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최근 이탈리아에서 제국이 거부되기 시작했고 교황이 더 많은 세속적 권력을 획득했으며 이탈리아가 더 많은 국가로 분할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대도시들이 황제의 비호를 받으며 그들을 억압하던 귀족들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교회는 세속적 권력을 얻기 위해 그들을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곳에서는 시민들이 군주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는 부분적으로 교회와 공화국의 손에 떨어졌는데 교회는 성직자들로 공화국은 무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둘 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용병 군대의 명성을 안겨준 최초의 인물은 로마냐 출신의 알베리고 다 코니오였습니다. 이 사람의 학파에서 브라치오와 스포르차를 비롯한 이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당대의 이탈리아의 중재자였습니다. 이들 후에는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무력을 이끌어온 다른 모든 대장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무용의 결과는 이탈리아가 샤를에게 유린당하고 루이에게 약탈당했으며 페르디난도에게 황폐해지고 스위스인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원칙은 첫째로 보병의 신용을 떨어뜨려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봉급에 의존하고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을 지원할 수 없었고 적은 수의 보병으로는 권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병을 고용하는 쪽으로 이끌렸으며 적절한 규모의 기병으로 그들은 유지되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느냐면 2만 명의 병사로 구성된 군대에서 보병을 2,000명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과 병사들의 피로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든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전투 중에는 살해하지 않고 포로를 잡았으며 몸값 없이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도시를 공격하지 않았고 도시의 수비대도 밤에 진영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책이나 해자로 진영을 둘러싸지도 않았고 겨울에는 원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군사 규칙에 의해 허용되었으며 내가 말했듯이 피로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고안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탈리아를 노예 상태와 경멸에 빠뜨렸습니다. 제13장 원군, 혼성군, 그리고 자국 군대에 관하여
또 다른 쓸모없는 군대인 원군은 군주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돕거나 방어해 주도록 요청받았을 때 사용됩니다. 가장 최근의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페라라 원정에서 용병들의 형편없는 결과를 경험하자 원군으로 눈을 돌려 스페인 국왕 페르디난도와 병력과 무력을 지원받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군대는 그 자체로는 유용하고 훌륭할 수 있지만 그들을 끌어들이는 군주에게는 항상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지면 파멸하고 이기면 그들의 포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역사에 많은 사례가 있지만 나는 그 위험을 간과할 수 없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최근 사례를 지나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페라라를 얻고자 외국인의 손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운이 세 번째 사건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경솔한 선택의 결과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원군이 라벤나에서 패주한 후 스위스인들이 일어나 승리한 자들 그와 타인의 모든 예상을 뒤엎골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도망친 적들의 포로도 되지 않았고 그들의 무력이 아닌 다른 무력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원군의 포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력 자체가 전혀 없었던 피렌체인들은 피사를 점령하기 위해 프랑스군 1만 명을 보냈는데 이로 인해 그들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황제는 이웃 나라들에 대항하기 위해 그리스의 투르크인 1만 명을 보냈는데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교도들에게 그리스가 예속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복할 의지가 없는 자는 이러한 군대를 사용하십시오. 그들은 용병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라면 파멸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단합되어 있고 모두 타인에게 복종합니다. 하지만 용병들은 정복했을 때 당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나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공동체가 아니며 당신에 의해 발견되고 봉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수장으로 만든 제3자가 갑자기 당신에게 해를 끼칠 만큼 충분한 권위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용병에게는 비겁함이 가장 위험하고 원군에게는 용맹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항상 이러한 군대를 피하고 자신의 군대로 눈을 돌렸으며 타인의 무력으로 얻은 승리를 진정한 승리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이용해서 이기느니 차라리 그들과 함께 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나는 체사레 보르자와 그의 행동을 인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작은 오직 프랑스 병사들만 데리고 원군으로 로마냐에 진입했으며 그들과 함께 이몰라와 포를리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러한 군대가 신뢰할 수 없어 보이자 그는 용병에서 더 적은 위험을 감지하고 오르시니와 비텔리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을 다루고 나서 곧 그들이 의심스럽고 불성실하며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그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병사들로 돌아섰습니다. 이 두 군대 간의 차이는 공작의 평판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고려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프랑스군을 가졌을 때, 오르시니와 비텔리를 가졌을 때, 그리고 자신이 항상 신뢰할 수 있었고 신뢰가 늘어나는 것을 발견한 자신의 병사들에 의존했을 때의 평판 말입니다. 그가 자신의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보다 더 높이 평가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탈리아와 최근의 사례를 넘어서려 하지 않았지만 위에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인 시라쿠사의 히에로를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말했듯이 시라쿠사인들에 의해 군대 수장이 된 후 우리의 이탈리아 콘도티에리 용병대장과 같이
구성된 용병 군대가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들을 붙잡아 둘 수도 내보낼 수도 없다고 생각하여 그들 모두를 학살하고 그 후에는 외세가 아닌 자신의 군대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나는 이 주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약성서의 사례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사울 왕에게 자원했고 사울은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자신의 무기로 그를 무장시켰습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등에 지자마자 쓸 수 없다고 말하며 거부했고 자신의 물매와 칼로 적을 상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무력은 당신의 등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당신을 짓누르거나 당신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루이 11세 국왕의 아버지인 샤를 7세는 행운과 용맹으로 프랑스를 영국으로부터 해방시킨 후 자신의 군대로 무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왕국에 무장병과 보병에 관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 후 그의 아들인 루이 왕은 보병을 폐지하고 스위스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실수는 다른 실수들과 함께 현재 보여지듯이 그 왕국의 위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인들의 평판을 높임으로써 그는 자신의 군대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렸고 보병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장병들은 타인에게 종속되었는데 그들이 스위스인들과 함께 싸우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스위스인들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인들은 스위스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스위스인들 없이는 다른 이들에게도 잘 맞서지 못합니다. 프랑스의 군대는 이로써 혼성군이 되었는데 일부는 용병이고 일부는 자국 군대입니다. 두 군대를 합친 것은 용병이나 원군 단독보다 훨씬 낫지만 자국 군대보다는 훨씬 열등합니다. 샤를 7세의 법령이 확대되거나 유지되었더라면 프랑스 왕국은 난공불락이었을 것이라는 이 사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족한 지혜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일에 착수할 때 그 안에 숨겨진 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위에서 소모열에 대해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군주국을 다스리는 자가 재앙이 닥칠 때까지 악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력은 소수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재앙을 조사해 본다면 그것은 오직 고트족을 고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활력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고양시켰던 모든 용맹함이 타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군주국도 자신의 군대를 가지지 않고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히려 그것은 역경 속에서 자신을 방어해줄 용맹함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행운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에 기반을 두지 않은 명성이나 권력은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일관된 의견이자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국 군대는 신하, 시민 또는 속국으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용병이거나 원군입니다. 그리고 나에 의해 제시된 규칙들을 되새겨보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왕과 많은 공화국 및 군주들이 어떻게 무장하고 조직했는지 고려한다면 자신의 군대를 준비하는 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규칙들에 전적으로 몸을 맡깁니다. 제14장 군주는 전쟁술에 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군주는 전쟁과 그 규칙, 그리고 훈련 외에는 다른 어떠한 목적이나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며 다른 무엇도 공부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통치자에게 유일하게 속하는 기술이며 그 힘이 너무나 커서 태어날 때부터 군주였던 이들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종종 평범한 사람들을 그 지위까지 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군주들이 무기보다 안락함을 더 생각했을 때 그들의 국가를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국가를 잃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 기술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반면 국가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기술의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군사적 능력 덕분에 평민에서 밀라노 공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무기의 고난과 어려움을 피함으로써 공작에서 평민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장하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 가져오는 해악 중에서도 그것은 당신을 경멸받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군주가 반드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불명예 중 하나입니다. 무장한 자와 무장하지 않은 자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없습니다. 무장한 자가 무장하지 않은 자에게 기꺼이 복종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무장하지 않은 자가 무장한 신하들 사이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는 경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의심이 있으니 그들이 잘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쟁 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군주는 앞에서 언급된 다른 불행들 외에도 자신의 병사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으며 그들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이 전쟁이라는 주제를 결코 생각에서 놓아서는 안 되며 평화로울 때에는 전쟁 시보다 더 열심히 그것을 수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동과 학습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행동에 관해서 군주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병사들을 잘 조직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냥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고난에 익숙하게 만들고 지형의 특성을 익혀 산이 어떻게 솟아있고 계곡이 어떻게 펼쳐져 있으며 평야가 어떻게 놓여 있고 강과 대세 성격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합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나라를 알게 되어 그 방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지역에 대한 지식과 관찰을 통해 앞으로 그가 연구해야 할 다른 모든 지역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토스카나에 있는 언덕, 계곡, 평야, 강, 그릇은 다른 나라의 그것들과 일정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모습을 아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모습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부족한 군주는 대장이 소유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그에게 적을 기습하는 법, 주둔지를 선정하는 법, 군대를 이끄는 법, 전투 대형을 배열하는 법, 도시를 유리하게 포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아카이아의 군주 필로포임에는 작가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낸 다른 이유들 중에서도 평화 시에도 전쟁의 규칙 외에는 마음에 둔 것이 없었다는 칭송을 받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시골에 있을 때 그는 자주 멈춰서서 그들과 논쟁했습니다. 만일 적이 저 언덕에 있고 우리 군대가 여기에 있다면 누가 유리할까? 대형을 유지하면서 그와 맞서기 위해 가장 잘 진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후퇴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추격해야 할까? 그는 걸으면서 군대에 닥칠 수 있는 모든 우연한 상황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이유를 들어 확인시켰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전쟁 시에 그가 대처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은 결코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지성을 훈련하기 위해 군주는 역사를 읽고 그곳에서 저명한 인물들의 행동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보고 그들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검토하여 패배를 피하고 승리를 모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칭송받고 유명했던 사람을 자신의 모범으로 삼아 그의 업적과 행위를 항상 마음에 두었던 저명한 인물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킬레스를,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로스를, 스키피오가 키루스를 모방했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크세노폰이 쓴 키루스의 일대기를 읽는 사람은 스키피오의 삶에서 그 모방이 그의 영광이 되었음을, 그리고 순결, 부침성, 인간미, 관대함에 있어서 스키피오가 크세노폰이 키루스에 대해 쓴 것들과 어떻게 일치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군주는 이러한 규칙들을 관찰해야 하며 평화로운 시기에도 결코 게으름 피우지 않고 그의 역량이 역경 속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면함으로 자신의 자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행운이 닥치더라도 그녀의 일격에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5장 사람들과 특히 군주들이 칭찬받거나 비난받는 일들에 관하여 이제 군주가 신하와 친구들에 대해 지녀야 할 처신 규칙이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이 점에 대해 글을 썼다는 것을 알기에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것이 주제넘게 보일까 염려합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방법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의도는 그것을 파악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것을 쓰는 것이므로 사물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 진실을 따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알려지거나 보여진 적이 없는 공화국과 군주국을 상상으로 그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제로 사는 방식은 마땅히 살아야 하는 방식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 실제로 행해지는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보존보다는 파멸을 더 빨리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에 전적으로 따르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의 만연한 악 속에서 곧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에게는 악행을 저지르는 법을 아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군주에 대한 가상적인 것은 한쪽에 두고 실제적인 것을 논하자면 나는 모든 사람, 특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군주들은 언급될 때 비난이나 칭찬을 가져오는 어떤 특성들로 인해 주목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관대하다고 다른 한 사람은 인색하다고 평판이 납니다. 토스카나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말에서 탐욕스러운 사람은 여전히 강도질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는 반면 우리는 인색한 사람을 자기 것을 사용하는데 지나치게 인색한 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후하다고, 한 사람은 약탈적이라고 평판이 나며 한 사람은 잔인하다고, 한 사람은 자비롭다고, 한 사람은 불성실하다고, 다른 한 사람은 성실하다고, 한 사람은 나약하고 비겁하다고, 다른 한 사람은 대담하고 용감하다고, 한 사람은 부침성 있다고, 다른 한 사람은 거만하다고, 한 사람은 방탕하다고, 다른 한 사람은 정숙하다고, 한 사람은 성실하다고, 다른 한 사람은 교활하다고, 한 사람은 강경하다고, 다른 한 사람은 유연하다고, 한 사람은 진지하다고, 다른 한 사람은 경박하다고, 한 사람은 신앙심이 깊다고, 다른 한 사람은 불신앙적이라고 평판이 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군주가 위에서 언급된 좋다고 여겨지는 모든 특성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을 고백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건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항상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주에게는 그가 자신의 국가를 잃게 할 비난을 피하는 방법을 알 만큼 충분히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국가를 잃게 하지 않을 비난들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덜 망설이며 그 비난들에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국가가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비난받을 만한 악덕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스스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한다면 미덕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따를 경우 그의 파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악덕처럼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이 따를 경우 그에게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6장 관대함과 인색함에 관하여 그러면 위에서 언급된 특성들 중 첫 번째 특성부터 시작하여 나는 관대하다고 평판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그러한 평판을 가져다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관대함은 당신에게 해를 입힙니다. 왜냐하면 만일 누군가 그것을 정직하게 그리고 마땅히 행사되어야 하는 것처럼 행사한다면 그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으며 당신은 그 반대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관대하다는 이름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과시적인 속성을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향을 가진 군주는 그러한 행위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소모할 것이며 결국 관대하다는 이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나치게 백성을 압박하고 세금을 부과하며 돈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를 신하들에게 미움받게 만들 것이며 가난해진 그는 누구에게도 가치가 낮게 평가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관대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소수만을 보상했으므로 그는 가장 첫 번째 문제의 영향을 받고 가장 첫 번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거기서 물러나기를 원할 때 그는 즉시 인색하다는 비난 속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자신이 관대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관대함의 미덕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현명하다면 인색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는 관대했을 때보다 더 존중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절약 덕분에 그의 수입이 충분하여 모든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빼앗지 않은 모든 사람, 즉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관대함을 행사하고 주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인색함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인색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나머지는 실패했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관대하다는 평판의 도움을 받아 교황직에 올랐지만 프랑스 국왕과 전쟁을 벌였을 때는 그 후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비상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많은 전쟁을 수행했는데 이는 그의 오랜 절약에서 나온 것으로 추가 비용을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스페인 국왕 역시 관대하다는 평판을 받았더라면 그토록 많은 사업에 착수하거나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주는 자신의 신하들을 강탈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으며 가난하고 비참해지지 않고 약탈자가 되도록 강요받지 않는 한 인색하다는 평판을 거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 악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카이사르는 관대함으로 제국을 얻었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관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최고의 지위에 도달했다고 말한다면 나는 답합니다. 당신은 사실상 군주이거나 군주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이 관대함은 위험하며 두 번째 경우에는 관대하게 여겨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탁월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지만 그 후에도 살아남아 자신의 지출을 조절하지 않았다면 그의 통치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많은 군주들이 있었고 군대와 함께 위대한 일을 했으며 매우 관대하다고 여겨졌다고 반박한다면 나는 답합니다. 군주는 자신의 것이나 신하의 것을 쓰거나 아니면 타인의 것을 씁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검소해야 하며 두 번째 경우에는 관대함의 어떤 기회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약탈, 강탈, 갈취로 군대를 부양하며 타인의 것을 다루는 군주에게는 이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사들이 그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것도 아니고 신하의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키루스, 카이사르, 알렉산드로스처럼 기꺼이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것을 낭비하는 것은 당신의 평판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더해주기 때문이며 자신의 것을 낭비하는 것만이 당신에게 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관대한 만큼 빨리 소모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할 힘을 잃게 되고 그리하여 가난해지거나 경멸받게 되거나 아니면 가난을 피하기 위해 약탈적이고 미움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주는 무엇보다도 경멸받고 미움받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대함은 당신을 이 두 가지 모두로 이끕니다. 따라서 미움 없이 비난을 가져오는 인색하다는 평판을 가지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반면 관대하다는 평판을 추구하다가 미움과 함께 비난을 낳는 약탈자라는 이름을 떠안도록 강요받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제17장 잔인함과 자비로움에 관하여 그리고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사는 것이 더 나은가? 이제 위에서 언급된 다른 특성들로 넘어와서 나는 모든 군주가 자비롭다고 여겨지기를 바라야 하고 잔인하다고 여겨지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자비로움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체살의 보르자는 잔인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잔인함은 로마냐를 화해시키고 통일했으며 평화와 충성심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르게 고려된다면 그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하기 위해 피스토이아의 파괴를 허용했던 피렌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비로웠음이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군주는 자신의 신하들을 단결되고 충성스럽게 유지하는 한 잔인함에 대한 비난을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본보기를 통해 그는 지나친 자비로 인해 살인이나 강탈로 이어지는 무질서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자비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질서는 모든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반면 군주에게서 비롯된 그러한 처형은 개인에게만 불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주 중에서 신생 군주는 잔인하다는 비난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는 새로운 국가들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베르길리우스는 디도의 입을 통해 그녀의 통치가 새로웠기 때문에 겪는 비인간성을 변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엄중한 일과 왕국의 새로움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도모하고 넓은 국경을 수비병으로 지키도록 강요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는 믿고 행동하는 데 더뎌야 하며 스스로 두려움을 보여서는 안 되지만 신중함과 인간미를 가지고 온건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나친 신뢰가 그를 부주의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고 지나친 불신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질문이 생겨납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사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두려움을 사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이 더 나은가? 이에 대해 한 사람이 둘 다 되기를 바라는 것이 좋지만 그것들을 한 사람에게 통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러우며 거짓되고 비겁하며 탐욕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공하는 한 그들은 완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필요가 멀리 있을 때는 그들의 피, 재산, 생명, 그리고 자녀를 당신에게 바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가 가까워지면 그들은 당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의 약속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다른 예방책을 무시한 군주는 파멸합니다. 왜냐하면 대가로 얻은 우정은 위대함이나 고결함이 아닌 지불로 얻은 것이므로 실제로 얻을 수는 있어도 확보되지 않으며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을 사는 사람보다 사랑받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덜 망설입니다. 사랑은 의무의 끈으로 유지되는데 인간의 비열함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위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끈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실패가 없는 처벌에 대한 공포로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는 사랑을 얻지 못하더라도 증오를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증오받지 않는 한 두려움을 받는 것을 아주 잘 견딜 수 있으며 이는 그가 자신의 시민과 신하의 재산과 그들의 여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항상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생명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때는 적절한 정당화와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타인의 재산에는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가문의 상실을 더 빨리 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산을 빼앗을 구실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약탈로 살기 시작한 자는 항상 타인의 것을 빼앗을 구실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생명을 빼앗을 이유는 찾기가 더 어렵고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군주가 군대와 함께 있으며 통제하에 많은 병사들을 두고 있을 때에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무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그는 결코 군대를 단합시키거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의 놀라운 업적 중 하나는 그가 수많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구성된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외지에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행 속에서든 행운 속에서든 그들 사이에서나 군주에 대한 어떤 불화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의 비인간적인 잔인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무한한 용맹과 함께 그를 병사들의 눈에 존경스럽고 무서운 존재로 만들었으며 그 잔인함이 없었다면 그의 다른 미덕들은 이 효과를 내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시안적인 작가들은 그의 업적을 한 관점에서 찬양하고 다른 관점에서는 그 업적의 주요 원인을 비난합니다. 그의 다른 미덕들이 그에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키피오의 사례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억 속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대는 스페인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그의 지나친 관용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는 그의 병사들에게 군율과 양립할 수 없는 지나친 방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원로원에서 파비우스 막시무스에게 질책을 받았고 로마 군대의 타락자라고 불렸습니다. 로크리인들은 스키피오의 특사에 의해 황폐해졌지만 그에 의해 복수받지 못했고 그 특사의 오만함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의 느긋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원로원의 누군가가 그를 변호하고자 하면서 타인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만일 그가 계속해서 지휘권을 가졌더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스키피오의 명성과 영광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로원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해로운 특성은 숨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에 기여했습니다. 두려움을 사는 것과 사랑받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사랑하고 군주의 의지대로 두려워하므로 현명한 군주는 타인의 통제가 아닌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것에 자신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증오를 피하는 데만 힘써야 합니다. 제18장 군주가 신의를 지켜야 하는가? 군주가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살며 술수를 부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위대한 업적을 이룬 군주들은 신의를 경시했으며 술수로 인간의 지성을 속이는 방법을 알았고 결국 그들의 말에 의존했던 자들을 이겨냈습니다. 당신은 다툼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법률로, 다른 하나는 무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간에게 적합하고 두 번째 방법은 짐승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이 종종 충분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주는 짐승과 인간 모두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대 작가들에 의해 군주들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쳐졌는데 그들은 아킬레스와 다른 많은 고대 군주들이 켄타우로스 키론에게 양육되었고 그의 규율 속에서 자랐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오직 그들이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인 스승을 가졌듯이 군주 역시 두 본성을 모두 활용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며 둘 중 하나 없이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짐승의 본성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때 여우와 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정을 알아차리려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위협하려면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자에게만 의존하는 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고 그가 약속을 할 때의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신의를 지킬 수 없으며 또한 지켜서도 안 됩니다. 만일 인간이 전적으로 선하다면 이 계율은 유효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악하고 당신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 또한 그들에게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주에게는 이러한 불이행을 정당화할 합법적인 이유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주들의 불성실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조약과 약속이 무효가 되고 효력을 잃었는지 보여주는 무수한 현대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았던 자가 가장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잘 위장하는 방법, 그리고 뛰어난 위선자이자 기만자가 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하고 현재의 필요에 너무나 쉽게 좌우되므로 속이려 하는 자는 항상 속아 넘어갈 사람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한 사례를 침묵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달리 행동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항상 희생자를 찾았습니다. 그가 어떤 것을 주장하는데 가장 큰 힘을 가졌거나 가장 큰 맹세로
그것을 확언했지만 그것을 가장 적게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만은 항상 그의 바람대로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간의 이러한 측면을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주에게는 내가 열거한 모든 선한 자질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 또한 감히 말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항상 지키는 것은 해로우며 그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유용합니다. 자비롭고 성실하며 인간적이고 종교적이며 정직하게 보이되 그렇지 않아야 할 때가 필요하다면 그 반대로 변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알도록 정신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군주, 특히 신생 군주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는데 종종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의, 우정, 인간미, 그리고 종교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정신은 운명의 바람과 변화가 강요하는 대로 스스로를 돌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가능하면 선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되 강요받는다면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주는 자신의 입에서 위에서 언급된 5가지 자질로 가득 찬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새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를 보고 듣는 사람에게 완전히 자비롭고 성실하며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가진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은 이 마지막 자질 종교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손으로 느끼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더 많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볼 수 있지만 당신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지만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반대할 용기가 없는데 다수는 국가의 위험이 그들을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동, 특히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 군주의 행동에 대해서는 결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가 자신의 국가를 정복하고 유지했다는 신용을 얻는다면 수단은 항상 정당하다고 여겨질 것이며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항상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지와 그 결과에 의해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가 기댈 곳이 없을 때에만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현대의 한 군주, 이름을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는 평화와 신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설교하지 않지만 이 2가지 모두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며 만일 그가 둘 중 하나라도 지켰더라면 여러 번 명성과 왕국을 잃었을 것입니다. 제19장 경멸과 증오를 피해야 한다. 이제 위에서 언급된 특성들에 관하여 나는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 일반적인 주제 아래에서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즉, 군주는 이전에 부분적으로 말했듯이 자신을 미움받거나 경멸받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공할 때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며 다른 비난들에는 어떤 위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를 가장 미움받게 만드는 것은 약탈적이고 신하들의 재산과 여인들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모두로부터 그는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재산이나 명예가 침해되지 않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족하며 살고
그는 소수의 야심가들과만 다투면 되는데 이들은 여러 방법으로 쉽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를 경멸받게 만드는 것은 변덕스럽고 경박하며 나약하고 소심하며 우유부단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군주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바위처럼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서는 위대함, 용기, 진지함, 그리고 강인함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과의 개인적인 거래에서는 그의 판단이 번복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아무도 그를 속이거나 우회할 수 없다는 평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상을 전달하는 군주는 높이 존경받으며 높이 존경받는 자는 쉽게 모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훌륭한 사람이며 백성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한 그를 공격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주는 두 가지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내부로부터의 두려움, 즉 신하들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두려움, 즉 외세 때문입니다. 후자 외부 세력로부터는 잘 무장하고 좋은 동맹을 가짐으로써 방어됩니다. 그리고 그가 잘 무장되어 있다면 좋은 친구들을 가질 것이며 외부가 조용할 때에는 내부도 항상 조용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음모로 인해 이미 방해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외부 상황이 혼란스러울지라도 그가 내가 말한 대로 준비를 갖추고 생활했다면 절망하지 않는 한 모든 공격에 저항할 것입니다. 내가 스파르타의 나비스 왕이 그러했다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들에 관해서 외부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그는 오직 그들이 은밀하게 모반할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군주는 미움받거나 경멸받는 것을 피하고 백성들을 자신에게 만족하게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음모로부터 쉽게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군주가 음모에 대항하여 가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 중 하나는 백성들에게 미움받거나 경멸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주에 맞서 음모를 꾸미는 자는 항상 그의 제거로 백성들을 기쁘게 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모자가 백성들을 불쾌하게 만들 것만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그는 그러한 행동을 할 용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음모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보여주듯이 많은 음모가 있었지만 성공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모를 꾸미는 자는 혼자 행동할 수 없으며 그가 불만을 품고 있다고 믿는 자들 외에는 동료를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만을 품은 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연 순간 당신은 그에게 스스로 만족할 재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고발함으로써 그는 모든 이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통한 이득은 확실하고 다른 경로는 의심스럽고 위험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때 당신에게 신의를 지키는 자는 매우 희귀한 친구이거나 군주의 철저한 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나는 음모자의 편에는 그를 겁먹게 할 두려움, 질투, 처벌의 전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군주의 편에는 그를 방어할 군주국의 위험, 법률, 친구들의 보호, 그리고 국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중의 호의를 더한다면 누구라도 그토록 무모하게 음모를 꾸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음모자는 음모를 실행하기 전에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범죄의 결과까지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백성을 적으로 갖게 되므로 어떤 탈출구도 희망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끝없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들의 기억 속에 일어난 한 가지 사례로 만족하겠습니다. 볼로냐의 군주였던 메세르 안니발 벤티볼리, 현재 안니발의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음모를 꾸민 칸네스키 가문에 의해 살해되었을 때 그의 가족 중에서는 어린 시절의 메세르 조반니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암살 직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칸네스키 가문 전체를 살해했습니다. 이는 당시 볼로냐에서 벤티볼리 가문이 누렸던 대중의 호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호의는 너무나 커서 안니발의 사망 후에도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볼로냐 사람들은 피렌체에 벤티볼리 가문에 한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는데 그는 그때까지 대장장이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 피렌체에 사람을 보내 그에게 도시의 통치를 맡겼고 메세르 조반니가 제때의 통치를 맡을 때까지 그에 의해 다스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군주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존경할 때에는 음모를 거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적대적이고 증오심을 품고 있을 때에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정비된 국가와 현명한 군주들은 귀족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고 백성들을 만족하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군주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잘 정비되고 통치되는 왕국 중 하나는 프랑스이며 그곳에는 왕의 자유와 안전이 달려있는 많은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는 의회와 그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을 세운 자는 귀족들의 야심과 대담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억제할 재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귀족들에 대한 백성들의 증오 두려움에서 비롯된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지만 이것이 왕의 특별한 관심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성을 편애함으로써 귀족들에게서 받을 비난과 귀족들을 편애함으로써 백성들에게서 받을 비난을 제거하기 위해 그는 중재자를 세웠습니다. 이 중재자는 왕에게 비난이 가지 않으면서도 강자들을 억누르고 약자들을 편애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보다 더 낫거나 더 신중한 배치 또는 왕과 왕국의 더 큰 안전의 원천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군주들은 비난받을 일은 다른 사람의 관리에 맡기고 은혜로운 일은 자신의 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군주는 귀족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백성들에게 미움받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황제들의 삶과 죽음을 조사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예가 많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결하게 살았고 위대한 영혼의 자질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국을 잃었거나 그들에게 모반한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대에 답하기 위해 나는 몇몇 황제들의 성격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몰락 원인이 내가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그 시대의 일들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주목할 만한 것들만을 고려 대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나는 철학자 마르쿠스부터 막시미누스까지 제국을 계승한 모든 황제들, 즉 마르쿠스와 그의 아들 콤모두스, 페르티낙스, 율리아누스, 세베루스와 그의 아들 안토니누스 카라칼라, 마크리누스, 헬리오가 발루스, 알렉산데르, 그리고 막시미누스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군주국들에서는 귀족들의 야심과 백성들의 오만함하고만 다투어야 하는 반면 로마 황제들에게는 병사들의 잔인함과 탐욕을 감수해야 하는 세 번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 많은 황제들의 몰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사와 백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야심 없는 군주를 사랑한 반면 병사들은 대담하고 잔인하며 약탈적인 전쟁 같은 군주를 사랑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2배의 봉급을 받고 자신의 탐욕과 잔인함을 발산할 수 있도록 군주가 이러한 자질들을 백성들에게 행사하기를 기꺼이 바랐습니다. 이로 인해 타고나거나 교육을 통해 큰 권위를 갖지 못한 황제들은 항상 전복되었으며 그들 대부분, 특히 군주국의 새로운 이들은 이 두 상반된 성향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병사들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기울었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필요한 것이었는데 군주는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첫째로 모두에게 미움받는 것을 피해야 하며 이것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가장 강력한 자들의 증오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부족하여 특별한 호의가 필요했던 황제들은 백성보다 병사들에게 더 쉽게 의지했습니다. 이 경로는 군주가 그들 위해서 권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았는지에 따라 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마르쿠스, 페르티낙스, 알렉산데르는 모두 검소한 생활을 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잔인함을 싫어하고 인간적이며 자비로운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쿠스를 제외하고는 슬픈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르쿠스만이 존경받으며 살고 죽었는데 이는 그가 세습적인 지위로 왕좌를 계승했기 때문에 병사나 백성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고 그를 존경받게 만든 많은 미덕을 소유한 후에는 살아있는 동안 항상 2계층을 제자리에 두었으며 미움받지도 경멸받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페르티낙스는 병사들의 의사에 반하여 황제로 추대되었습니다. 콤모두스 휘하에서 방탕하게 사는데 익숙했던 병사들은 페르티낙스가 그들을 되돌리려 했던 정직한 생활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증오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 증오의 노령에 대한 경멸이 더해져 통치 초기에 전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좋은 행위로도 나쁜 행위만큼이나 증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했듯이 자신의 국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악을 행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 그것이 백성이든 병사든 귀족이든 이 부패했다면 당신은 그들의 성향에 굴복하고 그들을 만족시켜야 하며 그럴 경우 선행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렉산데르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에게 주어지는 다른 칭찬들 중에서도 그가 제국을 다스린 14년 동안 판결 없이 누구도 사형에 처해진 적이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약하다고 여겨졌고 어머니에게 통치당하도록 자신을 내버려둔 사람으로 여겨져 경멸을 받게 되었고 군대가 그에게 모반하여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제 그 반대 성격인 콤모두스, 세베루스, 안토니누스, 카라칼라, 그리고 막시미누스로 눈을 돌려보면 그들 모두가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병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백성들에게 온갖 종류의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베루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세베루스에게는 워낙 많은 용맹함이 있어서 백성들이 그에게 억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을 우호적으로 유지하여 성공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그를 병사들과 백성들의 눈에 너무나 존경받게 만들어서 후자는 일종의 놀라움과 외경심 속에 유지되었고 전자는 존중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이 신생 군주로서 위대했으므로 나는 그가 여우와 사자를 가장하는 방법을 잘 알았음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본성들은 위에서 말했듯이 군주가 모방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는 율리아누스 황제의 나태함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대장으로 있던 슬라보니아의 군대를 설득하여 근위병들에게 살해당한 페르티낙스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실로 왕좌를 열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군대를 로마로 진격시켰고 자신이 출발했다는 것이 알려지기 전에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하자 원로원은 두려움 때문에 그를 황제로 선출하고 율리아누스를 죽였습니다. 이후 제국 전체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세베루스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아시아에 있었는데 아시아 군대의 수장이었던 니제르가 스스로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쪽에 있었는데 알비누스가 그곳에 있었고 그 역시 왕좌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에게 적대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는 니제르를 공격하고 알비누스를 속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자에게는 원로원에 의해 황제로 선출되었으니 그와 이 영광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편지를 썼고 그에게 카이사르 칭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로원이 알비누스를 자신의 동료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알비누스는 이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세베루스가 니제르를 정복하고 죽인 후 동방의 일들을 해결하고 로마로 돌아와 원로원의 알비누스가 자신에게 받은 혜택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배신으로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불평했으며 이 배은망덕함 때문에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프랑스에서 그를 찾아내어 그의 통치권과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행동을 주의 깊게 조사하는 사람은 그가 가장 용맹한 사자이자 가장 교활한 여우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존경을 받았으며 군대에게 미움받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신생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을 그토록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극한 명성이 그의 폭력 때문에 백성들이 품었을 수도 있는 증오로부터 항상 그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안토니누스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고 매우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 백성들의 눈에 존경받고 병사들에게는 환영받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피로를 가장 잘 견디며 모든 섬세한 음식과 다른 사치품을 경멸했기 때문에 군대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잔혹함과 잔인함은 너무나 엄청나고 전례가 없어서 끝없는 개인 살해 후에 로마의 많은 백성과 알렉산드리아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온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았고 또한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사서 결국 군대 한가운데에서 백부장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종류의 죽음, 즉 단호하고 필사적인 용기로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죽음은 군주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구라도 그것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주는 그것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고용하거나 국가봉사로 주변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토니누스는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백부장의 형제를 모욕적으로 살해했으며 그 백부장에게도 매일 위협을 가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경호대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무모한 일이었고 황제의 몰락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콤모두스로 넘어갑시다. 그가 제국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쉬웠어야 했는데 마르쿠스의 아들로서 그것을 상속받았고 백성과 병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잔인하고 무자비했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병사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을 타락시키는데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위엄을 유지하지 않고 종종 검투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극장으로 내려가는 등 황제의 위엄에 걸맞지 않은 비열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는 병사들에게 경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쪽 백성에게 미움받고 다른 쪽 병사에게 경멸받았기 때문에 그는 모반당하여 살해되었습니다.
이제 막시미누스의 성격을 논할 차례입니다. 그는 매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이미 이야기했던 알렉산데르의 나약함에 혐오감을 느꼈던 군대는 그를 죽이고 막시미누스를 황제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오래 소유하지 못했는데 두 가지가 그를 미움받고 경멸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트라키아에서 양치기를 했었다는 것인데 이는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모든 사람이 큰 불명예로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경멸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즉위했을 때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로마와 제국의 다른 곳에서 그의 총독들을 통해 많은 잔인함을 자행함으로써 극도의 잔혹함으로 평판을 얻었기에 온 세상이 그의 천한 출신에 분노하고 그의 야만성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 후 원로원과 로마의 모든 백성 그리고 이탈리아 전체가 그에게 모반했습니다. 여기에 그의 자신의 군대까지 더해졌는데 이 군대가 아출레이아를 포위하고 점령의 어려움을 겪자 그의 잔인함에 혐오감을 느꼈고 그에게 대항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덜 두려워하여 그를 살해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경멸받아 신속하게 제거된 헬리오가 발루스, 마크리누스, 율리아누스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논의를 다음과 같이 결론지으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군주들은 병사들에게 지나친 만족을 주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훨씬 덜 겪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더라도 그것은 곧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군주들 중 어느 누구도 로마 제국의 군대와 같이 지방의 통치와 행정에 숙련된 베테랑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백성들보다 병사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필요했지만 투르크 술탄과 술탄을 제외한 모든 군주들에게는 이제 병사들보다 백성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나는 투르크 술탄을 예외로 두었는데 그는 항상 왕국의 안전과 힘이 달려있는 보병 1만 2천명과 기병 1만 5천명을 주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백성에 대한 모든 고려를 제쳐두고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유지해야 합니다. 술탄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병사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백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술탄의 국가가 다른 모든 군주국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기독교 교황직과 같아서 세습 군주국으로도 새로 형성된 군주국으로도 불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군주의 아들이 상속자가 아니라 권위를 가진 자들에 의해 그 지위에 선출된 자가 상속자이며 아들들은 단지 귀족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랜 관습이므로 새로운 군주국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군주국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그곳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군주가 새롭더라도 국가의 헌법은 오래되었고 그를 마치 세습 군주처럼 받아들이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 주제로 돌아와서 나는 이것을 고려하는 누구라도 위에서 언급된 황제들에게 증오나 경멸이 치명적이었음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중 일부는 한 가지 방식으로 다른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지만 각 방식에서 오직 한 명만이 행복한 최후를 맞이했고 나머지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도 인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생군주였던 페르티낙스와 알렉산데르가 군주직을 계승한 마르쿠스를 모방하는 것은 소용없고 위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베루스를 모방하는 것은 카라칼라, 코모두스, 막시미누스에게는 완전히 파괴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를 만큼 충분한 용맹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주국의 새로운 군주는 마르쿠스의 행동을 모방할 수 없으며 세베루스의 행동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베루스로부터
자신의 국가를 세우는 데 필요한 부분을 취하고 마르쿠스로부터 이미 안정되고 확고할 수 있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 적절하고 영광스러운 부분을 취해야 합니다. 제20장 군주들이 흔히 사용하는 요새와 그 밖의 많은 수단은 유익한가, 해로운가? 1. 일부 군주는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하들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다른 이들은 신하들의 도시들을 파벌로 분열시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스스로에게 적대감을 조성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통치 초기에 불신했던 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요새를 건설했고 일부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국가의 특정한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는 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나는 이 문제가 허용하는 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신하들을 무장해제시킨 신생 군주는 결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하들이 무장해제된 것을 발견했을 때 항상 그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기를 줌으로써 그 무기가 당신의 것이 되고 불신했던 그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되며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당신의 신하들은 당신의 지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하들을 무장시킬 수는 없지만 당신이 무장시키는 그들이 혜택을 받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이러한 대우의 차이는 전자를 당신의 추종자로 만들고 후자는 가장 많은 위험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당신을 변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을 무장 해제시킬 때 당신은 비겁함 때문이든 충성심 부족 때문이든 그들을 불신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즉시 그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견 중 어느 것도 당신에 대한 증오를 낳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장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그 특성이 드러난 용병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설령 그들이 훌륭하다고 해도 강력한 적과 불신하는 신하들로부터 당신을 방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듯이 신생 군주국의 신생 군주는 항상 무기를 분배해 왔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사례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군주가 새로운 국가를 획득하여 자신의 기존 국가의 한 지방으로 추가할 때에는 그것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지지자였던 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국가의 사람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조차도 시간과 기회를 보아 나약하고 여성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모든 무장한 사람들이 당신의 옛 국가에서 당신 근처에 살았던 당신 자신의 병사들이 되도록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3) 우리 선조들과 현명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피스토이아는 파벌로, 피사는 요새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공물을 바치는 일부 도시들에서 싸움을 조장하여 그들을 더 쉽게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던 시대에는 충분히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오늘날의 계율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파벌이 결코 유용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이 분열된 도시를 공격할 때 당신은 빨리 패망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한 당파가 항상 외부 세력을 도울 것이고 다른 쪽은 저항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들의 공물을 바치는 도시들에서 구엘프파와 기벨린파를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그들 간의 차이로 분열되어 자신들에게 맞서 연합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분쟁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나중에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일라 전투에서 패배한 후 한 당파가 즉시 용기를 얻어 국가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들은 군주의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파벌들은 강력한 군주국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을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평화 시에만 유용할 뿐 전쟁이 닥치면 이러한 정책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납니다. 4. 의심할 여지 없이 군주들은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할 때 위대해집니다. 따라서 운명, 특히 세습 군주보다 명성을 얻을 필요가 더 큰 신생 군주를 위대하게 만들고자 할 때 그가 그것들을 극복할 기회를 갖도록 그리고 그 어려움을 적들이 세워준 사다리처럼 밟고 더 높이 올라가도록 적들이 일어나 그에게 대항하는 계획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현명한 군주가 기회가 있을 때 교활함으로 자신에게 어떤 적대감을 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분쇄함으로써 그의 명성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5. 군주들, 특히 신생 군주들은 통치 초기에 불신했던 사람들에게서 통치 초기에 신뢰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충성심과 도움을 발견했습니다. 시에나의 군주였던 판돌포 페트루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불신했던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단지 이것만 말할 것입니다. 군주국 초기에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탱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류라면 항상 가장 쉽게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그들은 군주에게 충실하게 봉사하도록 단단히 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주가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나쁜 인상을 행동으로 지워버리는 것이 자신들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군주는 너무나 안전하게 봉사하여 군주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항상 더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요구하므로 나는 비밀스러운 호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를 획득한 군주에게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호의적으로 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이끈 이유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자신에 대한 타고난 애정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전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면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매우 큰 수고와 어려움으로만 그들을 우호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및 현대의 사례에서 취할 수 있는 이유들을 잘 따져보면 군주가 이전 정부에 만족했던 사람들, 즉 따라서 자신의 적들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이전 정부의 불만을 품고 그에게 호의적이었으며 그가 국가를 점령하도록 부추겼던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6. 군주들이 자신의 국가를 더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반대하는 계획을 꾸밀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굴레와 제갈의 역할을 하고 첫 번째 공격으로부터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요새를 건설하는 것은 관습이었습니다. 나는 이 시스템이 예전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메세르 니콜로 비텔리는 치타디 카스텔로에 있는 두 개의 요새를 헐어버리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그가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체사레 보르자에게 쫓겨났다가 자신의 영토로 돌아온 우르비노 공작 귀도 우발도는
그 지방의 모든 요새를 기초부터 파괴했으며 요새가 없으면 국가를 잃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볼로냐로 돌아온 벤티볼리 가문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요새는 상황에 따라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면에서 당신에게 이익을 준다면 다른 면에서는 당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군주는 요새를 건설해야 하지만 백성보다 외국인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군주는 요새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밀라노에 건설한 성체는 국가의 다른 어떤 혼란보다 스포르차 가문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능한 가장 좋은 요새는 백성들에게 미움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요새를 가지고 있더라도 백성들이 당신을 미워한다면 그것이 당신을 구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맞서 무기를 든 백성을 도울 외국인은 항상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러한 요새가 어떤 군주에게도 유용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포를리 백작 부인에게는 예외였는데 그녀의 배우자 지롤라모 백작이 살해당했을 때였습니다. 그 수단을 통해 그녀는 대중의 공격을 견디고 밀라노로부터 원조를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하여 자신의 국가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은 외국인이 백성을 도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체사레 보르자가 그녀를 공격했을 때 그리고 그녀의 적인 백성이 외국인과 동맹을 맺었을 때 요새는 그녀에게 거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그때나 그 이전이나 요새를 갖는 것보다 백성들에게 미움받지 않는 것이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나는 요새를 건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설하지 않는 사람도 칭찬할 것이며 요새를 믿고 백성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자는 비난할 것입니다. 제21장 군주는 명성을 얻기 위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군주를 그토록 존경받게 만드는 것은 위대한 사업과 훌륭한 본보기를 제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현 스페인 국왕인 아라곤의 페르디난도가 있습니다. 그는 명성과 영광을 통해 보잘것없는 왕에서 기독교 세계의 최고의 왕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거의 신생 군주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행동을 고려해 본다면 그것들이 모두 위대하고 그중 일부는 비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통치 초기에 그는 그라나다를 공격했는데 이 사업이 그의 통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조용히 그리고 방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일을 진행했는데 이는 카스티아의 귀족들의 마음을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 어떠한 혁신도 예상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이러한 수단을 통해 그들 위에 권력과 권위를 획득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회와 백성의 돈으로 자신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긴 전쟁을 통해 이후 그를 명성 있게 만든 군사기술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항상 종교를 구실로 삼아 더 큰 계획들을 추진하며 경건한 잔인함으로 무어인들을 몰아내고 그의 왕국을 정화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본보기, 더 희귀한 본보기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구실 아래 그는 아프리카를 공격했고 이탈리아로 내려왔으며 마침내 프랑스를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업적과 계획은 항상 위대했고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대와 경탄 속에 붙잡아 두었으며 그 결과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로부터 발생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사람들이 그에게 맞서 꾸준히 일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군주에게는 내부 문제에서도 비범한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밀라노의 베르나보 공작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와 유사한데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간인이 특별한 일 좋든 나쁘든을 하면 그것을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어떤 방법을 취하여 많은 이야깃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주는 무엇보다도 모든 행동에서 스스로 위대하고 주목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군주는 또한 그가 진정한 친구이거나 철저한 적일 때 존경받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유보 없이 한쪽 편을 들어 다른 쪽 편에 대항한다고 선언할 때입니다. 이러한 처신은 중립을 지키는 것보다 항상 더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강력한 이웃 둘이 싸움에 돌입했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승리한다면 당신이 그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아닌지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든 스스로를 선언하고 힘차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당신에게 항상 더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 승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경우에 당신이 스스로를 선언하지 않으면 당신은 예외 없이 정복자의 먹이가 될 것이며 패배한 자의 기쁨과 만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세울 이유도 당신을 보호하거나 숨겨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자는 시련의 시간에 자신을 돕지 않을 의심스러운 친구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패배하는 자는 당신이 기꺼이 칼을 들고 그의 운명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품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쿠스는 로마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아이톨리아인들의 요청을 받고 그리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로마의 친구였던 아카이아인들에게 사절을 보내 중립을 유지하도록 촉구했고 반면에 로마인들은 그들에게 무기를 들도록 종용했습니다. 이 문제가 아카이아인들의 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안티오쿠스의 사절이 그들에게 중립을 지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마의 사절은 답했습니다. 우리 전쟁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의 국가에 더 좋고 더 유리하다고 말해진 것에 관해서는 이보다 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당신들은 승리자의 상으로 호의나 배려 없이 남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친구가 아닌 자는 당신의 중립을 요구할 것이고 당신의 친구인 자는 당신이 무장하고 자신을 선언하도록 간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한 군주들은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중립의 길을 따르며 일반적으로 몰락합니다. 그러나 군주가 한쪽 편을 위해 용감하게 자신을 선언할 때 그가 동맹을 맺은 쪽이 승리한다면 비록 승자가 강력하고 그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라도 그는 그에게 빚을 지게 되며 우정의 유대가 확립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을 억압함으로써 배은망덕의 기념비가 될 만큼 뻔뻔하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는 승자가 특히 정의에 대해 어느 정도 배려를 보여야 할 정도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동맹을 맺은 쪽이 패배하더라도 당신은 그에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도울 수 있고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운명의 동반자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 싸우는 자들이 누가 이기든 당신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성격일 때에는 동맹을 맺는 것이 훨씬 더 큰 신중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한쪽의 도움으로 한쪽의 파괴에 조력하게 되는데 만일 그가 현명했다면 그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으로 승리할 때 그가 그러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는 당신의 재량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군주는 타인을 공격할 목적으로
자신보다 더 강력한 자와 동맹을 맺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필요성이 그를 강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승리하면 당신은 그의 재량에 놓이게 되며 군주는 누구의 재량에도 놓이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네치아인들은 밀라노 공작에 대항하여 프랑스와 연합했으며 그들의 몰락을 초래한 이 동맹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을 때는 교황과 스페인이 롬바르디아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을 때 피렌체인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군주는 양 당사자 중 한쪽을 편애해야 합니다. 어떤 정부도 완전히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상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매우 의심스러운 길을 택해야 한다고 예상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일에서 하나의 문제를 피하려다가 다른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경우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중함은 문제의 성격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는 것에 있으며 선택적으로 더 작은 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또한 능력 있는 자들의 후원자임을 보여주어야 하며 모든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는 시민들이 상업, 농업, 그리고 다른 모든 직업에서 평화롭게 그들의 직업을 수행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길까 두려워 그것을 개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은 세금 때문에 무역을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군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자신의 도시나 국가에 어떤 식으로든 명예를 주고자 하는 누구에게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1년 중 적절한 시기에 축제와 구경거리로 백성들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는 길드나 협회로 나뉘어 있으므로 그는 그러한 단체들을 존중하고 때때로 그들과 교류하며 예의 바름과 관대함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지위의 위엄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어떤 일에서도 결코 줄어들도록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22장 군주의 비서에 관하여 신하를 선택하는 것은 군주에게 매우 중요하며 그들은 군주의 분별력에 따라 유능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주와 그의 이해력에 대해 사람들이 형성하는 첫 번째 의견은 그가 주변에 둔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능하고 충실하다면 그는 항상 현명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능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과 그들을 충실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해 좋은 의견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그들을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에나의 군주 판돌포 페트루치의 신하인 메세르 안토니오다 베나프로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베나프로를 자신의 신하로 두었던 판돌포가 매우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종류의 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이해하는 지성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이 이해한 것을 이해하는 지성이며 세 번째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의 설명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성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탁월하고 두 번째는 좋으며 세 번째는 쓸모없습니다. 그러므로 판돌포가 첫 번째 등급이 아니었다면 그는 두 번째 등급이었음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거나 행해졌을 때 좋고 나쁨을 분별할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그 자신이 주도권이 없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신하에게서 좋고 나쁨을 인식할 수 있고 좋은 것은 칭찬하고 나쁜 것은 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신하는 그를 속이기를 희망할 수 없으며 정직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군주가 자신의 신하에 대해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신하가 당신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생각하고 모든 일에서 내면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볼 때 그러한 사람은 결코 훌륭한 신하가 될 수 없으며 당신은 결코 그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국가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자는 결코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항상 자신의 군주를 생각해야 하고 군주와 관련 없는 문제에는 결코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군주는 자신의 신하를 정직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를 연구하고 존경하며 부유하게 하고 친절을 베풀고 영예와 근심을 그와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영예가 그가 더 많은 것을 바라게 하지 않고 많은 재물이 그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하지 않으며 많은 근심이 그가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들도록 그가 홀로 설 수 없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하들이 이처럼 그리고 신하에 대한 군주가 이처럼 처신할 때 그들은 서로 신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결말은 항상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제23장 아첨꾼을 피해야 하는 방법. 나는 이 주제의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을 생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군주들이 매우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보존되기 어려운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첨꾼에 관한 것인데 궁정은 그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너무 자만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일에 너무 기만당해 있어서 이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가 어려우며 만일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한다면 경멸 속으로 빠지는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첨꾼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당신을 불쾌하게 하지 않음을 이해시키는 것 외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에 대한 존경심은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세 번째 경로를 취해야 합니다. 자신의 국가에서 현명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오직 그들에게만 자신에게 진실을 말할 자유를 주되 오직 그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해야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후에 자신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고문들과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는 자신이 더 자유롭게 말할수록 더 우대받을 것임을 그들 각자가 알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이들 외에는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되며 결심한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결심에 확고해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행동하는 자는 아첨꾼들에게 전복되거나 변화하는 의견에 너무 자주 바뀌어 경멸 속으로 빠집니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현대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 황제인 막시밀리안의 실무 책임자였던 프라루카는 황제 폐하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지만 어떤 일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위와 반대되는 관행을 따랐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황제는 은밀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의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실행할 때 그것들이 드러나고 알려지므로 그가 주변에 둔 사람들에 의해 즉시 방해를 받으며 그는 유순하여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느 날 하는 일을 다음 날 취소하게 되고 아무도 그가 무엇을 원하거나 의도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아무도 그의 결심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항상 조언을 구해야 하지만 자신이 원할 때에만 구해야 하고 타인이 원할 때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는 오히려 묻지 않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단념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내심 있는 청취자여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어떤 고려사항 때문에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분노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움에 대한 인상을 전달하는 군주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변에 둔 좋은 조언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공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현명하지 않은 군주는 결코 좋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연히 그가 자신의 일을 전적으로 매우 신중한 한 사람에게 맡긴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 경우 그는 잘 통치될 수 있지만 그러한 통치자는 짧은 시간 안에 그에게서 그의 국가를 빼앗을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지 않은 군주가 2명 이상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면 그는 결코 통일된 조언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것들을 통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조언자들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할 것이고 군주는 그들을 통제하거나 꿰뚫어보는 방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리 발견되지 않는데 강제로 정직하게 유지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항상 당신에게 불성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조언은 어디서 오든 군주의 지혜에서 비롯되며 군주의 지혜가 좋은 조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추론해야 합니다. 제24장 이탈리아 군주들이 그들의 국가를 잃은 이유. 앞서 제시된 제안들을 주의 깊게 준수한다면 신생 군주는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보다 더 잘 확립된 것처럼 보일 것이며 즉시 국가에서 더 안전하고 확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생 군주의 행동은 세습 군주의 행동보다 더 면밀히 관찰되며 그들이 유능함이 보이는 경우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옛 혈통보다 훨씬 더 단단히 결속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에 더 매료되며 현재가 좋다고 발견하면 그것을 즐기고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또한 군주가 다른 일에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군주를 최대한 방어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군주국을 수립하고 그것을 좋은 법률, 훌륭한 군대, 좋은 동맹, 그리고 훌륭한 본보기로 장식하고 강화한 것에 대해 2배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군주였던 자가 지혜의 부족으로 자신의 국가를 잃는 것은 그에게 2배의 불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국가를 잃은 군주들, 예를 들어 나폴리 국왕, 밀라노 공작 등을 고려한다면 그들에게서 첫째로 우리가 상세히 논의한 원인들로부터 비롯된 군대에 관한 하나의 공통된 결함이 발견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 중 일부는 백성들을 적대시했거나 백성들이 우호적이었더라도 귀족들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음이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결함이 없을 때 전장에서 군대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진 국가는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가 아닌 티투스 퀸티우스에게 정복당한 그 필리포스는 자신을 공격한 로마인들과 그리스의 위대함에 비해 영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을 좋아하고 백성을 끌어들이는 방법과 귀족들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적들에 맞서 전쟁을 유지했으며 결국 일부 도시의 지배권을 잃었지만 왕국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주들은 수많은 해 동안 소유했던 그들의 군주국 상실에 대해 운명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들의 게으름을 탓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평온한 시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고 평온할 때 폭풍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흔한 결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쁜 시기가 왔을 때에는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도주할 생각만 했으며 정복자들의 오만함에 혐오감을 느낀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시 불러줄 것이라고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들이 실패했을 때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의존하여 다른 모든 방책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나쁩니다. 나중에 누군가를 찾아 자신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넘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다 해도 당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은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의 용맹에 달려있는 것들만이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하며 오래갑니다. 제25장 운명이 인간사에 미치는 영향과 그녀에게 대항하는 방법. 세상의 일들이 운명과 신에 의해 너무나 지배되어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들을 지시할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다고 믿었던, 그리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일에 많은 노력을 할 필요 없이 운명이 그것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믿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우리 시대에 특히 더 신뢰를 얻고 있는데, 이는 매일 인간의 모든 추측을 넘어서는 엄청난 변화들이 목격되었고 여전히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도 어느 정도 그들의 의견에 기울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 나는 운명이 우리 행동의 절반을 좌우하는 중재자이지만 나머지 절반 또는 아마도 그보다 약간 적은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지시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운명을 성난 강물 중 하나에 비유합니다. 강물이 범람할 때 평야를 덮쳐 나무와 건물을 휩쓸고 흙을 이리저리 실어 나릅니다.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달아나고 그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이 모두 굴복합니다. 하지만 강물의 본성이 그러할지라도 날씨가 맑아지면 사람들이 방어시설과 장애물을 만들어 다시 수위가 높아질 때 물이 수로를 통해 빠져나가도록 하고, 그 힘이 그토록 통제되지 않고 위험하지 않도록 대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용맹함이 자신에게 저항할 준비를 갖추지 않은 곳에 자신의 힘을 보여주며 그녀를 제약할 장벽과 방어시설이 세워지지 않았음을 아는 곳으로 자신의 힘을 돌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변화의 자리이자 그것에 추진력을 제공한 이탈리아를 고려한다면 당신은 그곳이 장벽도 방어시설도 없는 개방된 나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탈리아가 독일, 스페인, 프랑스처럼 적절한 용맹함으로 방어되었다면 이러한 외세 침략은 그토록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거나 아예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운명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에 관해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것에 한정하여 말하자면 나는 군주가 성향이나 성격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복했다가 내일 파멸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첫째로 이미 상세히 논의된 원인들, 즉 전적으로 운명에 의존하는 군주는 운명이 변할 때 몰락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또한 자신의 행동을 시대의 정신에 맞추는 자는
성공할 것이며 자신의 행동이 시대와 조화되지 않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목표로 하는 목적, 즉 영광과 부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은 신중함으로, 다른 한 사람은 성급함으로, 한 사람은 무력으로, 다른 한 사람은 기술로, 한 사람은 인내심으로, 다른 한 사람은 그 반대로, 그리고 각자는 다른 방법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신중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두 사람이 다른 방식 한 사람은 신중하고 다른 한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여도 똑같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방법이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비롯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내가 말했던 결론, 즉 다르게 일하는 두 사람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비슷하게 일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국가의 변화 또한 이로부터 발생합니다. 신중함과 인내심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시간과 상황이 그의 행정 운영이 성공하도록 수렴된다면 그의 운명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시간과 상황이 변한다면 그가 행동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파멸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 만큼 충분히 신중한 경우가 자주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타고난 본성이 이끄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항상 한 가지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번영해 왔기에 그것을 떠나는 것이 좋다는 설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중한 사람은 모험적으로 변해야 할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 결과 파멸합니다. 그러나 그가 시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었더라면 운명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모든 일에서 충동적으로 나섰고 시간과 상황이 그 행동 노선에 너무나 잘 부합했기 때문에 항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메세르 조반니 벤티볼리가 아직 살아있던 볼로냐에 대항한 그의 첫 번째 사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네치아인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스페인 국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 국왕과 여전히 그 사업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평소의 대담함과 정력으로 직접 원정에 착수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스페인과 베네치아인들을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후자는 두려움 때문에, 전자는 나폴리 왕국을 되찾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프랑스 국왕을 자신의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이 움직임을 관찰하고 베네치아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교황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리우스 2세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단순한 인간의 지혜를 가진 다른 어떤 교황도 할 수 없었을 일을 성취했습니다. 만일 그가 다른 교황들처럼 자신의 계획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확정한 후에 로마를 떠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국왕은 수천 가지의 변명을 했을 것이고 다른 이들은 수천 가지의 두려움을 제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다른 행동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비슷했고 모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짧은 생애는 그가 그 반대를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신중하게 나아가야 할 상황이 발생했더라면 그의 파멸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성이 이끄는 방식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운명은 변하기 쉽고 인류는 그들의 방식에 확고하기 때문에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한 사람들은 성공하지만 서로 어긋날 때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로서는 신중하기보다는 모험적인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여성이기 때문이며 당신이 그녀를 억누르기를 원한다면 그녀를 때리고 괴롭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차갑게 일하는 사람들보다 모험적인 자들에게 더 지배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항상 여성처럼 젊은이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덜 신중하고 더 격렬하며 더 대담하게 그녀를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제26장 이탈리아를 야만인들로부터 해방시키라는 권유. 위의 논의 주제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현재의 시기가 신생 군주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현명하고 유덕한 군주가 자신에게 명예를 주고 이 나라의 백성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도입할 기회를 줄 만한 요소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의아해하면서 나는 현재보다 더 적합한 시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생 군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모세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는 것이 필요했고, 키루스의 영혼의 위대함을 발견하기 위해 페르시아인들이 메디아인들에게 억압받는 것이 필요했으며, 테세우스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아테네인들이 흩어지는 것이 필요했다면, 지금 이 시기에 이탈리아 정신의 미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가 지금 처한 극한 상황으로 축소되어야 했습니다. 즉, 히브리인들보다 더 노예가 되고 페르시아인들보다 더 억압받고 아테네인들보다 더 흩어져야 했습니다. 지도자 없이, 질서 없이 얻어맞고 약탈당하고 찢기고 유린당하고 온갖 종류의 황폐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비록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하나의 불꽃이 보여져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신에게 정해졌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의 절정에서 운명이 그를 거부하는 것이 나중에 목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생명 없는 것처럼 남겨진 이탈리아는 아직도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롬바르디아의 유린과 약탈, 나폴리 왕국과 토스카나의 사기와 세금 부과를 끝내며 오랫동안 띠빠온 그 상처들을 정화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부당함과 야만적인 오만함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줄 누군가를 보내주시도록 신께 간청하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누군가 깃발을 들어 올리기만 한다면 그녀가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문 가문보다 더 큰 희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 가문은 그 용맹과 행운으로 신의 호의와 지금 그 우두머리인 교회의 호의를 받고 있으며 이 구원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내가 언급했던 사람들의 행동과 삶을 스스로 상기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사람이었고, 그들 각자는 현재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업이 이 사업보다 더 정당하거나 더 쉽지 않았고, 신이 그들의 친구였던 것보다 당신의 친구가 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정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전쟁이 바로 정의로운 전쟁이며, 무력 외에 다른 희망이 없을 때 무기는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의지가 있으며, 의지가 클 때에는 당신이 내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끌었던 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한다면 어려움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의 방식이 얼마나 비범하게 드러났는지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졌고 구름이 길을 인도했으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고 만나가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위대함에 기여했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해야 합니다. 신은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에게 속한 영광의 몫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이탈리아인들 중 아무도 당신의 명문 가문에게 기대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었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그토록 많은 혁명과 그토록 많은 전쟁 속에서 마치 군사적 미덕이 소진된 것처럼 항상 보였다면 이것은 옛 질서가 좋지 않았고 우리 중 누구도 새로운 질서를 찾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상한 사람이 새로운 법률과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는 것보다 그를 더 명예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 기초되고 위험 있게 세워진다면 그를 존경받고 찬탄받게 만들 것이며 이탈리아에는 모든 형태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기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탈리아에는 팔다리에는 위대한 용맹함이 있지만 머리에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결투와 근접 전투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탈리아인들이 힘, 민첩성, 교활함에서 얼마나 우월한지 말입니다. 그러나 군대가 될 때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지도자들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유능한 자들은 복종하지 않고 각자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맹함이나 행운으로 나머지 사람들보다 그토록 두드러진 사람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고 지난 20년간 그토록 많은 전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군대는 항상 형편없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증인은 타로 전투이며 그 후 알레산드리아, 카푸아, 제노바, 바일라, 볼로냐, 메스트리 전투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명문 가문이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한 이러한 주목할 만한 사람들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업의 진정한 기초로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군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충실하고 더 진실하며 더 나은 병사들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별적으로는 훌륭할지라도 자신의 군주의 지위를 받고 그에게 존경받으며 그의 비용으로 유지될 때에는 함께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탈리아의 용맹함으로 외국인들로부터 방어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군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보병과 스페인 보병이 매우 강력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에는 결함이 있어서 제3의 질서가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복시킬 것으로 신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군은 기병을 저항할 수 없고 스위스군은 근접 전투에서 보병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목격되었고 다시 목격될 수 있듯이 스페인군은 프랑스 기병에 저항할 수 없으며 스위스군은 스페인 보병에 의해 전복됩니다. 그리고 이 후자의 완전한 증거는 보여줄 수 없지만 라벤나 전투에서 어느 정도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스페인 보병이 스위스군과 같은 전술을 따르는 독일 보병대와 마주쳤습니다. 스페인군은 민첩한 몸놀림과 방패의 도움으로 독일군 창병의 창 아래로 파고들어 위험에서 벗어나 공격할 수 있었지만 독일군은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병이 급습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모두 끝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보병의 결함을 아는 것으로 기병에 저항하고 보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보병을 고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무기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에 대한 변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개선들이 신생 군주에게 평판과 힘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탈리아가 마침내 자신의 해방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외세의 휩쓸림으로 인해 그토록 고통받았던 모든 지방에서 그가 받을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복수심, 어떠한 완고한 충성심, 어떠한 헌신, 어떠한 눈물로 그가 환영받을지 말입니다. 어떤 문이 그에게 닫힐까요? 누가 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할까요? 어떤 질투가 그를 방해할까요?
어떤 이탈리아인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거부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 야만적인 지배는 역겹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명문 가문은 모든 정당한 사업이 착수되는 그 용기와 희망으로 이 임무를 맡으십시오. 그리하여 그 깃발 아래 우리의 조국이 고귀해지고 그 후원 아래 페트라르카의 그 말이 사실임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미덕은 분노에 맞서 무기를 들 것이니 그 싸움은 곧 짧게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의 용맹함이 이탈리아인들의 가슴 속에서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